그러면 설명에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시간 정도 됐고요. 자, 목차는 혁신법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 혁신법 위치죠. 어떤 혁신법이 뭐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냥 개괄적으로 좀 볼 거고요. 자, 연구개발비 개요. 그러니까 연구개발비는 뭐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개괄적으로 볼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3번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연구개발비 항목별 저희 인건비, 뭐 장비 재료비, 뭐 활동비 이런 항목별 사용 용도와 사용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마 이 3번이 가장 메인이 되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사용 정산에 대한 내용, 다섯 번째는 주요 Q&A나 불인정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아마 5번은 시간 관계상 좀 생략이 될 수 있거나 아니면 좀 중요한 내용 위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 이 책자가 받으셨겠지만 이 한 100페이지 가까이 되거든요. 저희가 2시간에 하려면 한 장당 1분에 설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좀 중요한 내용 위주로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책자 다들 받으셨죠? 이거 죄송합니다. 자, 요거 한번 보시면 뒤쪽에 보시면은 맨 뒤쪽에 요 표지에 보시면은 저희와 연락할 수 있는 3가지 채널이 있습니다. 그쵸? 첫 번째 요 QR 마크라 그러나요? 요걸 찍으면은 아마 저희 카카오톡으로 연결이 될 거예요. 자, 카카오톡은 저희가 이제 2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챗봇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궁금하신 거를 물어보시면은 챗봇이 대답을 해줍니다. 일단 챗봇을 운영하고 있고요. 근데 사실 챗봇이라는 게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이 카카오톡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과제 번호를 입력하시게 되면은 담당자, 회계법인 담당자의 연락처를 알 수 있어요. 누구다라는 거를. 그래서 요 카카오톡 채널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저희가 소개해 드릴 게 저희 R&D 헬프, 요 메뉴에 있는 rndhelp.co.kr, 여기에는 저희가 질의응답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점들을 질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이 영업일 내에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다들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다. 그리고 사업비정산 헬프데스크 유튜브도 있고요. 이 유튜브는 저희가 이런 동영상들, 교육 자료들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요거 3가지 운영하고 있다는 거 먼저 한번 광고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혁신법의 개략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사실은 이게 가장 중요해요. 저희가 연구비를 쓰는데 규정이 뭐지? 뭘 봐야 되지? 그죠? 이게 제일 중요하죠. 사실은 하나하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뭘 봐야 되는지가 가장 중요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연구비뿐만 아니라 사실은 추진이라 그러죠. 전체에 대한 내용이 어디에 들어가 있냐로 보면 사실 국가연구개발 혁신법에 들어가 있어요. 저희가 뭐 혁신법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뭐 구현법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제가 일단 혁신법이라고 이제 명칭하겠습니다. 그래서 혁신법이 있고요. 법이 있기 때문에 시행령 그리고 시행규칙까지 있겠죠. 근데 재미없어요. 왜죠? 1조, 2조, 3조 막 이렇게 돼 있어요. 뭐 그렇게 막 친절하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규칙으로 연구비 사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라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이 있어요. 요건 좀 그나마 친절하게 좀 적혀 있어요. 물론 1조, 2조 이렇게 돼 있지만, 다들 한번 보셨죠? 꼭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것조차도 딱딱하다고 해서 매년 과기정통부에서 자, 요 오른쪽에 있는 매뉴얼, 뭐 국연법 매뉴얼 아니면 혁신법 매뉴얼이라고 하는데, 이 매뉴얼을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혁신법 매뉴얼은 매년 발간을 하고 1년마다 발간을 하고 있고요. 아마 3월 내지 4월쯤에 항상 개정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비를 관리하는 입장이다, 사용하시고 관리하는 입장이라고 하시면은 이 혁신법 매뉴얼을 꼭 보셔야 됩니다. 자, 어디에 있다? 매뉴얼을 보시면 된다. 매뉴얼이 현재까지는 가장 상세한 지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는 연구개발 사업은 혁신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또 실질적으로 보면은 각 부처별로 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저희가 산업부 과제를, 산업통상자원부 과제를 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뭐 중소기업부, 중기부 과제를 할 수도 있고, 환경부 과제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봤더니 다 부처마다 규정이 있어요. 또 있어요. 혁신법이 있는데 또 있어요. 그렇죠? 또 있죠. 자, 이런 경우에도 그 각 부처별 규정이 정말 효력이 있는 거냐? 라는 거에 대한 질문이죠. 그쵸? 자, 질문에 대한 답은 뭐라고 했냐면, 혁신법 취지에 부합하는 내용이면
다른 데서 규정해도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아니 우리 부처에 이상한 내가 혁신법에서 못 본 규정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있을 수 있는데 이게 혁신법 취지에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판단을 해야 되나요? 하지 않아도 되겠죠. 왜죠? 당연히 취지에 부합을 하기 때문에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자, 혁신법 지키셔야 돼요. 자, 각 부처별 사업들 하시면 부처별 규정들이 있거든요. 산업부 규정, 뭐 중기부 규정, 환경부 규정, 뭐 복지부 규정 다 있어요. 그 규정에 혁신법이 없는 내용이 있다고 하면은 당연히 그것도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둘 다 지켜야 된다는 게 결론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뭐 산업통상자원부, 뭐 중소벤처기업부 등은 혁신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내용들이 일부 있습니다. 이것들도 준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혁신법에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산업기술혁신사업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혁신법에 있는 말고 이 산업부 규정에서 굉장히 특별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 내용이죠. 자, 이 규정은 산업부 과제를 하시는 과제에만 해당이 됩니다. 자, 뭐가 있냐? 예를 들면 자, 최소 인건비 계상률 규정이 있죠. 산업부 과제를 하려면은 최소 계상률 10% 이상은 계상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혁신법에는 내용이 없어요. 다만 산업부 규정에는 이 규정이 있죠. 그럼 뭐죠? 산업부 사업을 하려면 이 규정, 최소 인건비 계상률 10% 지키셔야 됩니다. 안 지키면 어떻게 되죠? 나오죠, 여기. 10%를 기준으로 부족한 비율에 해당하는 것은 회수하겠다. 그렇죠? 자, 산업부 규정에 이런 특별한 규정이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또 산업부 규정에는 또 뭐가 있냐면, 자, 영리기관의 현금인건 계상 시 원래 혁신법에 보면 신규 채용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현금으로 계상을 할 수 있도록 해요. 근데 이거는 혁신법에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산업부는 더 나아가 자, 신규 참여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 참여자의 인건비도 현금으로 계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규정이죠. 자, 이거는 산업부 규정에 이런 게 있다. 산업부 과제를 하시면은 요거 적용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특이한 게 뭐 이런 거죠. 인건비를 사용하실 때, 자, RCMS, 산업부는 RCMS죠. RCM에서 저희가 인건비를 인출을 해요. 자, 회사로 인출을 했습니다. 그럼 회사가 갖고 있으면 되나요? 줘야죠. 그쵸? 자, 언제 안 해줘라? 3주 내에. 자,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근데 혁신법은 3주도 없어요. 바로 줘야 돼요. 그쵸? 그럼 사실은 산업부가 좀 완화해 준 거예요. 이거는 완화해 준 거예요. 어쨌든 혁신법은 바로 줘야 되고, 아니면 먼저 회사 돈으로 주고 RCMS에서 이지바로 해서 인출을 해야 되죠. 그렇지만 산업부는 3주간의 유예 기한이 있습니다. 자, 특이한 규정이죠. 산업부는 이런 규정이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뭐 연구시설 장비비 3천만 원 이상의 장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뒤에서 말씀드렸지만 3천만 원이 넘어가는 장비는 관리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의 심의 결과에서 오케이, 다죠, 부가 아니고 가를 득한 문서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뭐 혁신법이랑 동일합니다. 그리고 또 산업부의 특이한 규정이 자, 2천만 원 이상의 물품 구매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쵸? 그래서 연차 기준으로 단기 아니고요. 연차 기준으로 어떤 특정 재료비를 2천만 원 이상 구매를 할 때에는 개발 계획서에 필요성과 수량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한 규정이죠. 산업부. 자, 산업부에는 이런 특별한 규정들이 있고요. 또 예를 들면 연구활동비 같은 경우에도 산업부에서 특이한 규정이 있어요. 예를 들면 3천만 원 이상의 외주 용역비는 계획서에 반영해. 계획서에 반영 안 돼 있으면 승인받았어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는 없어요. 혁신법에는 없어요. 산업부 규정에 있는 내용입니다. 연구수당도 마찬가지 이런 규정들이 있다라고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중요한 협약 변경 사항인데요. 다른 사항들은 혁신법에 있는 내용하고 동일해요. 근데 다만 밑에서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지만 3천만 원 이상의 외주 용역비, 지금 산업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 대해서는 혁신법에는 승인이고 뭐고의 내용이 없는데 산업부 같은 경우에는 외주 용역비 3천만 원 넘어가는 거는
계획서에 반영이 돼 있거나 안 돼 있으면 다르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승인을 받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쭉 보시면 되고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산업부 과제를 제가 계속 말씀드린 이유는 일단 산업부 과제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으실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좀 산업부 규정이 특이한 규정들이 많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산업부 이번에 공통 운영 요령이 12월 30일 날 개정이 됐어요.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내용들이 개정이 됐는데요. 몇 가지 중요한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자체정산 인정 기준의 개선. 그러니까 뭐냐면 예전에는 연구지원 체계 평가 결과 최우수 등급만 사실 정산 면제가 됐어요. 근데 이제 80점 이상인 기관들은 자체 정산을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자체 정산이라면 사실은 정산을 실질적으로 외부의 회계법인에서 하지 않는다는 의미죠. 다만 증빙 서류는 갖추셔야 됩니다. 어쨌든 예전에는 최우수 기간 95점이었죠. 95점에서 지금 80점으로 굉장히 완화가 됐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대학이나 또는 연구소들, 비영리 연구소들은 해당이 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산업부에서 굉장히 완화했죠. 연구비 증빙을 완화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 규정은 대학만 해당이 돼요. 대학만. 그래서 대학이 직접비 10% 이내에서 국내 여비, 회의비, 야근비를 쓰게 된다고 하면은 증빙을 면제하고 있고요. 대학에서 재료비를 연 1,000만 원 이내에서 100만 원 이하 개별 건 기준으로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빙 면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대학에만 해당이 되는 규정이고요. 좀 간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들은 한번 보시면 되고 또 좀 중요한 내용들이 요런 거 한번 보시면 되는데 공무원 여비 기준에 준하는 출장비 인정이에요. 자, 저희가 출장비가 의외로 증빙이 복잡하거든요. 복잡하다 보니까 좀 많이 완화를 했어요. 자, 저희가 크게 보면은 자체 출장비 기준이 있는 기관이 있고요. 없는 기관이 있어요. 그렇죠? 자, 예전에는 우리 회사에 출장비 규정이 있다 그럼 어떻게 했죠? 회사 규정에 따라서 청구하도록 했죠. 근데 그게 조금 바뀌었습니다. 뭐로 바뀌었냐? 회사 규정 또는 공무원 여비 규정. 그러면 실익이 뭘까요? 규정이 바뀌었는데 공무원 여비 규정도 쓸 수 있을 거면 했어요. 실익이 뭐죠? 공무원 여비 규정은 증빙을 다 갖춰야 되지 않아도 돼요. 그죠? 사실 증빙이 너무 힘드니까 이거를 열어준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예전처럼 그냥 회사 규정처럼 증빙 다 마련하고 회사 규정에 맞게 하셔도 되고 그게 너무 힘들다? 그러면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서 출장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는 자체 규정이 있는 기관을 말씀드렸고요. 자, 자체 규정, 죄송합니다. 여비 규정이 없는 기관들은 어떻게 했죠? 예전에는 어떻게 했죠? 증빙 다 갖다 붙였어요. 그쵸?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바뀌었죠? 공무원 여비 규정으로 하세요라고 됐죠. 그쵸? 자, 이 규정의 취지는 출장비 얼마 안 되는데 너무 힘들다. 그래서 굉장히 완화해준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산업부 과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 위에 요거 한번 볼게요. 연구비 집행기간 제한 완화. 뭐냐면 예전에 연구 장비나 아니면 소프트웨어, 연구용 소프트웨어죠. 이런 경우에는 단계 종료 2개월 이 규정이 있었어요. 그렇죠? 단계 종료 2개월 규정이 있었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저희는 단계 다음에 다음 단계로 시작을 했는데 이 구매 시기가 2개월 안에 들어와 버려서 분진하는 케이스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단계 종료 2개월을 최종 종료 2개월로 바꿔놨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자, 단계 종료 2개월 전까지만 집행을 인정한 소프트웨어, 연구용 소프트웨어입니다. 장비 구입비를 단계 종료가 아니고 최종 종료죠. 연구개발 종료일, 최종 종료 2개월 전까지 인정을 하겠다. 그리고 시험 분석비, 그 다음에 특허 출원 등록비, 논문 개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성과평가 관련 비용은 연구개발 종료일 이후에도 집행이 가능하다. 이 얘기는 과제기간 끝나고 사용실적 보고서 제출할 때까지 기간이 있어요. 그렇죠? 보통 3개월이죠. 이때까지도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완화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나머지 내용들은 한번 보시면 되고요. 이런 사항들이 이번에 개정이 됐다. 이 개정 사항들은 실질적으로 적용은 원래 이 고실이 10월 30일이잖아요. 12월 30일 고실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실무적으로는 연차 기준으로 2015년부터 적용이 될 겁니다. 자, 산업부의 특이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중기부 사업도 좀 특이성이 있어요. 아마 중기부에서 오신 분들, 중기부 사업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중기부는 뭐 여러 가지 규정의 차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회의비에 한도가 있어요. 산업부는 한도가 없죠. 혁신법에도 한도가 없어요. 근데 중기부 과제를 하시는 분들은, 중소기업 기술개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한도가 있어요. 얼마? 1인당 회의비는 3만원. 그리고 야근식대죠. 야근식대는 만원. 이렇게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부 과제를 하시는 분들은 요 한도 규정을 지키셔야 돼요. 그렇죠? 자, 가끔 물어보세요. 3만원, 만원. 이거 부가세 포함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예, 부가세 포함 개념입니다. 자, 부가세 포함해서 3만원 넘을 수 없다. 예, 부가세 포함해서 야근식 때는 만원 넘을 수 없다. 중기부도 이러한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은 혁신법이란 원래 있고요. 각 이렇게 산업부든 중기부든 부처별 규정들이 있거든요. 그 규정들도 다 의미가 있다. 지키셔야 된다. 그 사업, 그 부처의 사업을 하신다면. 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내용입니다. 한번 나중에 꼼꼼히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혁신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연구개발비 개요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주요 용어는 용어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요. 제가 한번 요건 제가 특별히 설명드릴 내용은 없고, 제가 15페이지부터 설명을 할게요. 자, 연구비 구성은 이렇게 돼 있다. 다들 알고 계시죠? 예를 들면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성이 돼 있고, 직접비 안에서는 인건비, 학생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가 있고, 간접비에는 뭐가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연구활동비 안에는 지시간 창수활동비 있고, 회의비가 있고, 출장비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다. 자, 요 체계는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셔야 돼요. 근데 연구비 많이 하시다 보면 체계가 들어오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서는 사실은 이 체계는 제가 설명을 드릴 게 아니고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요 직접비, 간접비를 뭐라고 한다? 우리가 비목이라고 하죠. 비목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인건비, 학생 인건비, 이 레벨을 저희가 뭐라고 하죠? 항목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이 활동비 안에 또 잔뜩 들어있죠. 이런 것들이 회의비, 출장비, 이걸 이 레벨을 저희가 뭐라고 한다? 사용 용도라고 표현을 해요. 자, 용어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예전에 세목, 세세목 이런 표현도 되게 많이 썼었거든요. 그죠? 근데 정확한 표현은 여기가 비목이고요. 비목. 자, 여기가 항목이에요. 예전 이름으로 여기가 세목이에요. 여기가 세목. 그쵸? 그리고 이쪽이 예전 이름이 세세목이에요. 그러나 옛날 얘기죠. 옛날 용어입니다. 자, 이 용어는 다 비목, 항목, 사용 용도로 바뀌었습니다. 자, 요 정도 그냥 요 정확한 명칭만 한번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세세한 내용들은 좀 알고 계셔야 되고, 뒤에서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가끔씩 물어보세요. 전화 오죠. 변호사님, 저희 키보드 마우스 사고 싶은데요. 뭘로 쓰면 되나요? 이렇게 오죠. 무슨 세목으로 쓰면 되냐 보통 하죠. 정확한 표현은 무슨 항목으로 쓰냐죠. 그치? 항목. 그러니까 이걸 재료비로 써야 되는 건지 활동비로 써야 되는지 물어보는 거죠. 자, 답은 모른다죠. 모른답니다. 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자, 우리가 이렇게 비목, 항목을 구분하는 기준은 품목을 기준으로 하지 않아요. 자, 컴퓨터니까 뭐다. 마이크니까 뭐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자, 품목을 기준으로 저희가 비목, 항목을 구분하지 않고요. 자, 그거 사서 뭐 할 건데. 그러니까 사용 용도죠. 어디에 쓸 건데에 따라서 구분을 하게 돼요. 자, 쉽게 얘기해서 저희가 키보드, 마우스 샀어요. 물론 일반적으로 대부분은 연구 활동비겠죠. 그쵸? 키보드, 마우스. 근데 우리 과제가 키보드를 연구하는 과제야. 그래서 내가 키보드를 여러 개 사서 뜯어보고 싶어. 이거는 재료비가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품목을 갖고 물어보시면 약간 곤란해요. 제가 답변 드리기가. 물론 대부분은 95%, 99%는 이런 키보드, 마우스는 연구 활동비겠죠.
그러나 원칙은 품목으로 구분이 하지 않고 사용 용도에 따라 구분을 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연구개발비의 일반적인 기준이에요. 아주 그냥 제너럴한 얘기인데, 당연히 연구비는 계상한 대로, 즉 예산에 맞게 써야 되는 거고요. 쓰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증명자료 구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시설, 장비, 재료는 구매 검수 해야 된다고. 그래서 요즘 항상 시설은 잘 없고요. 장비나 재료를 사면 검수소설을 주세요라는 말을 많이 들으실 거예요. 이 규정에 따라 그렇거든요. 그래서 자체 규정에 따라 구매 검수해야 됨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뭐 검수를 해야 되는 거 알겠어요. 자체 규정은 또 뭐야? 자, 이런 게 있죠. 예를 들면 짜잘한까지 하기 힘들잖아요. 그쵸? 5만원짜리 사는데 검수해야 되나? 그래서 아마 회사에 회사별로 다르겠죠. 연구개발 기업별로 다르겠지만 회사에 규정이 있다. 30만원 이하는 검수 안 함. 이런 식으로 자체적으로 규정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따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30만원 이하면 검수 안 함이라면 검수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체 규정에 따라 구매 검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검수 보고서 다 제출해 달라고 하죠. 자, 그리고 밑에 표를 보시면 이 표는 뭐냐면 연구비를 어느 단계에 담아야 하는지, 어느 단계에 연구비를 써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거든요. 자, 한번 보시면 저희가 물건을 사든 용역을 하든 크게 보면은 첫 번째 계약을 하게 되고요. 자, 물건을 살게요. 아니면 용역을 하겠다는 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두 번째는 물건이 들어오든지 용역이 완료가 되는 시점이 있고요. 다음 세 번째, 물품 대금을 지급하고 용역 대금을 지급하고의 단계가 있어요. 자, 지금 제가 보시면 지출 원인행위라는 표현을 썼고요. 이 지출 원인행위는 보통 계약을 의미해요. 자, 계약을 해요. 그리고 물건이 들어오던 용역이 완료가 되든, 그리고 나중에 돈이 나가고, 요 세 단계예요. 세 단계 가지고 아마 제일 먼저 계약부터 할 거예요. 자, 당연히 계약은 제가 해당 단계, 예를 들면 1단계로 할게요. 1단계 했어요. 계약은 1단계 했습니다. 자, 물건은, 아니면 용역은 1단계에 완료될 수도 있고 2단계에 완료될 수도 있어요. 그쵸? 2단계에 완료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네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계약도 1단계 했고 물건도 1단계 했고 돈도 1단계에 썼어요. 그러면 당연히 1단계에 연구비를 쓴 게 맞겠죠. 그쵸? 인정입니다. 근데 나는 계약은 1단계 했고 물건도 1단계에 들어왔는데 돈만 1단계는 아니고 1단계 끝나고 사용실적 보고서 제출하기 전까지 있죠. 그때 냈다라고 하면은 인정. 1단계 사업비로 인정. 그러니까 인정은 되는, 다만 사용실적 보고서에 등록을 했는 경우, 포함한 경우에는 인정됩니다. 근데 나는 계약은 1단계 했어요. 근데 물건이나 용역은 2단계에 완료가 됐어요. 그러면 다 불인정입니다.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다? 계약이 중요하냐? 물건 들어온 게 중요하냐? 돈 지급한 게 중요하냐? 라고 하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물건 들어온 날짜입니다. 용역 완료된 날짜죠. 계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가끔씩 전화 오시죠. 불안하잖아요. 12월 31일이 종료인데 돈이 갑자기 1월 한 5일쯤에 나가야 될 것 같아. 이거 불안하잖아요. 물어보죠. 물건 언제 들어왔어요? 그쵸? 자, 중요한 건 물건 들어온 날짜지 돈 나가는 날짜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돈이 너무 늦게 나가면 안 돼요. 돈도 실적 보고서에 담아줘야 되거든요. 예,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들어보시면 연구개발 기관의 자체 규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적용되는 금액이 그 이외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보다 높으면 안 됨. 자, 말이 되게 어렵게 돼 있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자, 다음 장인데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자, 우리는 출장비를 회사 돈으로 갈 때는 예를 들면 출장비를 3만 원을 줘. 근데 저희가 과제를 따왔네? 여기 좀 돈, 한 출장비 한 5만 원 주고 싶은데 규정을 하나 만들까? 우리가 따온 사업에서는 출장비 5만 원. 자,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연구비, 국가연구개발 사업 연구비를 집행할 때는 그 연구비가 아닌 회사의 다른 비용하고 규정을 똑같이 적용을 하라. 아니면 그것보다 더 아껴서 써라 라는 의미입니다. 특별하게 이 사업 때문에 규정 만들어서 더 지급하지 말라는 의미예요. 그쵸? 네, 그런 의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예. 자, 그리고
자, 공통 계산 기준 및 사용 기준인데요. 자, 요것도 저희가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협약을 다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연구비가 확정이 돼 있을 텐데, 자, 여기는 연구협의 계상 불가 항목이야. 계상이라는 게 예산을 잡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뭐 계상을 못 한다는 얘기는 더 나가면 사용을 못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런 것들은 사용하지 마세요라는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계상 불가로 했지만 계상 불가 이꼴 사용 불가예요. 예, 사용 불가고요. 그러면 연구비는 얼마를 계상할 수 있나요? 라고 보면 규정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필요한 만큼 계상하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뭐 물론 이제 아주 그러니까 좀 이제 멋지게 얘기하면은 뭐 필요한 것을 뭐 직접비와 간접비로 뭐 계산하시게 되는데 그냥 규정에 보면 그냥 결론적으로 직역하면 필요한 만큼 계산하세요라고 돼 있어요. 그래놓고 뭐라고 했냐면 다만 이런 건 계산하지 마세요라고 돼 있어요. 그 다만이 이거거든요. 이거 계산하지 마세요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뭘 계산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뭘 계산할 수 없는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계산할 수 없는 걸 적어놨고요. 계산할 수 없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걸 사용할 수 없다예요. 그럼 뭘 사용이 없죠? 첫 번째 환급가는 관세부가세. 왜? 환급이 되니까. 그쵸? 환급이 되니까. 어차피 돌려받는데. 자, 연구비로 지원 안 해주죠. 그래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과제에서 공급가액만 연구비로 사용할 수 있다. 공급가액만 환급이 돼. 물론 환급이 안 되는 경우에는 다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류, 유흥서 안 되겠죠. 국가의,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주류 등 유흥서 안 될 것 같고요. 중복 계산 안 됩니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다 안 될 것이 생겼어요. 더블로 계산하지 마라. 여기도 이중으로 계산하지 마라. 그런 내용이고요. 자, 내부 거래를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내부 거래를 하지 말라고 돼 있는데, 내부 거래의 첫 번째가 중요한데, 연구개발기관 내부 및 하나의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간 발생한 비용. 그러니까 내가 있고 간이 있거든요. 이 두 가지를 다 내부 거래를 봐요. 첫 번째는 제가 주관입니다. 제가 주관이에요. 주관기관이에요. 우리 회사에서 돈 주고 우리 회사 물건을 사올 수 있나요? 라는 거예요. 자, 내부 거래죠, 사실은. 그쵸? 못하게 돼 있어요. 취지는 그런 거 있으면 현물로 너희가 부담을 하면 되는 거지, 내가 내 돈 주고 우리 회사 물건을 사는 건 말이 안 된다. 이게 연구개발 기관 내부 거래 관 내부가 있고요. 또 연구개발 기관 간이죠. 이거는 뭐냐면 제가 주관이에요. 공동도 있어요. 같이 하죠.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데 내가 이 공동기관에다 돈 주고 뭘 사올 수 있냐? 아니면 공동기관이 주관기관에 돈 주고 사올 수 있냐? 없다는 거죠. 둘이 현금 거래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거래는 두 가지. 나 혼자 내가 내 회사 물건을 사는 거 안 된다. 그다음에 뭐죠? 같이 우리가 하나의 과제를 수행하는 주관 공동, 뭐 위탁이 있다면 위탁까지 간의 현금 거래를 못하게 하고 있다. 이게 내부 거래 금지입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영리기관으로서 뭐 인적 물적 구분이 명확지 아니한 계열사 간 거래. 그렇죠? 뭔가 이 회사와 저 회사가 사실 봤더니 소유주가 비슷해. 여기는 제 회사고 여기는 제 와이프 회사예요. 나는 주관기관인데 얘는 우리 와이프 회사는 우리가 뭐 참여하는 기관 아니에요. 그럼 내가 와이프 회사한테 뭘 살 수 있나요? 안 된다는 거죠. 왜? 믿음이 안 가죠. 그렇죠? 일단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인적, 물적 구분이 명확지 아니한 계열사 또는 그러한 기관 간의 현금 거래 불가합니다. 근데 예외는 있죠. 예외. 뭐죠? 내부 거래가 안 됨이에요. 안 되면은 내부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된다 하죠. 그렇죠? 내부 거래. 첫 번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가 비영리 기관이 공동 활용을 위하여 구축한 연구시설, 장비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 그러니까 저희가 가끔 무슨 연구원들 가면은 저희가 돈 주고 활용할 수 있는 보통 우리가 공동 활용 장비라고 하죠. 장비를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나는 사용하고 싶은데 우리랑 같이 과제를 수행하는 기간이 하필이면 내부 거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영리 기관이 가지고 있는 공동 활용 장비 같은 경우에는 같이 사업을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 내부 거래지만 돈 주고 사용할 수 있다. 여기 첫 번째 하나고요. 또 하나가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시험 분석, 시험 검사 분석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같이 하는 기관이지만 거기서 시험 분석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시험 결과 성적서를 정식적으로 발행을 받는다면 같이 우리가 하는 기관이라도 내부 거래가 가능하다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간 임차료가 있죠. 공간 임차료가 지금 안 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계상하면 안 된다, 사용하면 안 된다. 안 되는 거 뭐죠? 연구개발기관 내부 연구 공간 및 외부 연구 공간에 대한 임차료는 사용하면 안 된다요. 제가 우리 사무실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좀 공간이 부족해서 외부에 뭔가를 하나 임차해서 사무실 하나 더 임차를 하고 싶어요. 원칙은 안 된다예요. 근데 필요할 수도 있죠. 그래서 뭐죠? 앞에 단서가 붙죠. 중앙행정기관이 인정하지 아니야. 그 말은 내가 쓰고 싶으면 추가적인 공간을 쓰고 싶다 그러면 중앙행정이 전문기관이죠. 사실은 대행하고 있으니까 전문기관에 승인 받으면 된다 라는 의미죠.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뭐 인적 물적 구분이 모호한 회사 간 거래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뭐 이런 인적 물적 구분이 명확치 않은 그런 기준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혹시법 매뉴얼에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다 그냥 계열사나 뭐 그냥 같은 회사예요. 동일한 회사입니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자, 요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저희가 이제 연구비를 쓰시다 보면은 제한들이 걸려요. 제한들이. 예를 들면 연구 활동비 중에서 외부 전문 기술 활용비라는 거는 직접비의 40%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라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내가 지금 그럼 직접비면 현물도 포함이에요? 이 내용이에요, 지금. 직접비에. 그래서 이때 외부 전문 기술 활용비 40%를 판단할 때는 현물을 포함해서 이 직접비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연구수당도 인건비 20%까지 계산할 수 있죠. 그럼 이때 인건비는 뭐예요? 현물 포함인가요? 네, 현물 포함입니다. 더 나가서 미지급 인건비라고 있죠. 가끔씩 있습니다. 이건 대학들에 보통 있는데 미지급 인건비도 포함입니다. 뭐 여기는 안 적혀 있지만. 자, 위탁 연구개발비는 직접비 40%까지 쓸 수 있어요. 이때 직접비는 포함인가요? 포함이죠. 자, 간접비는 간접비 고시 비율, 직접비의 간접비 고시 비율 할수 이때 직접비는 현물 빼고죠. 그래서 이 표는 뭔가 직접비 아니면 뭐 연구수당 지급 비율을 계산할 때 현물이 포함을 하냐 안 하냐. 현금은 당연히 포함이 되겠죠. 당연히 포함이 되는데 현물이 포함이 되냐 안 되냐를 요약한 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저희가 사실은 계속 뭐 연구비 사용에 대해서 교육을 드리고 하는데 저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상식. 좀 가끔 전화 와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는데 안 될 것 같아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 안 돼, 그러니까 표현 안 하시죠.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물어봐야지. 이런 느낌이 드는. 뭔가 찝찝한데? 그럼 사실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상식에 맞게, 양심에 맞게 꼭 쓰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자 준비를 했고요. 자, 그러면 항목별로 한번 볼게요. 항목별. 그쵸, 우리 아까 항목 배웠어요. 항목이라는 건 비목, 항목, 사용용도의 요 비목, 항목이죠. 항목이 인건비, 연구시설 장비비, 뭐 연구재료비 요 레벨이죠. 그래서 하나씩 볼게요. 자, 인건비부터 보겠습니다. 인건비 어렵죠. 인건비 어렵습니다. 제가 봐도 어려워요. 예. 자, 인건비는 당연히 누가 쓸 수 있냐? 참여자가 쓸 수 있죠. 또 추가적으로 쓸 수 있는 게 비영리기관 연구부서에 수속된 연구 근접 지원 인력의 인건비를 쓸 수 있어요. 말이 길죠. 제한이 많습니다. 그죠? 비영리기관이어야 되고요. 연구부서에 소속이 돼야 돼요. 행정부서가 아니고. 그쵸?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는 지원 인력. 이름이 그래서 연구실에 붙어 있는 연구에 근접한 연구 근접 지원 인력이죠. 그래서 이런 인건비를 쓸 수 있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이런 비영리 기관들은 요거 쓰시는 기관들은 다 아실 거예요. 자, 인건비의 범위는 자, 인건비잖아요. 급여, 사대보험 기관부담금, 퇴충, 퇴직금이죠.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뭐가 다르냐? 자, 급여는 자, 우리 근로자 입장에서 내가 받는 급여예요. 그렇죠? 월급, 쉽게 해서 월급입니다. 이 월급은 보통 뭐가 소득세니 뭐 사대보험 떼기 전에 총액이죠. 급여 총액이죠. 그쵸? 근데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제 하나를 채용하기 때문에 급여만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뭐 발생하냐면 사대보험 회사부담금이 발생을 하죠. 보통 반반 하죠. 그래서 사대보험 기관부담금, 회사부담금도 인건비에 포함이 되고요. 또 뭐죠? 나한테 급여 말고 또 뭐 줘야 되죠? 퇴직금도 줘야 되죠. 나 한 달 더 하면 1년 더 하면 한 달치 쌓여주겠어. 자, 이렇게 인건비라는 거는 회사 입장에서의 사실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 연구개발 기관 입장에서 이 근로자의 급여, 회사에서 부담하는 사대보험, 퇴직금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면 언제? 참여하는 기간 동안 하겠죠. 참여해주는 기간 동안. 그쵸? 그럼 얼마만큼 지원해 줄 건데, 이게 뭐죠? 인건비 계상률이죠. 얼마만큼 지원해 줄 건데. 몇 퍼센트 지원해 줄 거야? 인건비 계상률입니다. 자, 표현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인건비 계상률은 분모분의 분자예요. 밑에 분모를 보시면 그냥 쉽게 그냥 할게요. 급여. 위에는 뭐죠? 분자는 말이 길게 돼 있는데 그냥 이 과제에서 받는 급여래요. 자, 이게 계상률이에요. 자, 제 월급이 500입니다. 좀 됩니다. 500입니다. 500인데 내가 과제를 하나 참여를 해요, 제가. 내 500 중에서 이 과제에서 내가 얼마를 받아올까? 계상할까? 200 받고 싶다. 나의 급여 중에서 200. 500분의 200. 40%. 인건비 계상률입니다. 그래서 인건비 계상률은 그런 의미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너무, 좀 죄송한데, 좀 끝나고 질문을 하시면 안 될까요? 이게 좀, 예. 그래서, 자, 인건비 계상률은 내 급여 중에서 과제에서 얼마를 지원받을 거냐는 퍼센트의 개념이죠. 그러면 100%를 당연히 넘을 수가 없겠죠. 내 월급이 500인데 난 이 과제에서 600을 받을게. 안 되죠. 그쵸? 당연히 정부에서는 100%까지 가지는요. 그래서 그 말을 표현한 게, 이렇게 보시면 100% 이하로 인건비 계상률을 계상을 해야 된다. 이 말은 100%까지 지원해준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쵸? 자, 그렇게 해서, 일봉이 계상률의 개념은 아까 제가 쉽게 설명드렸어요. 이 과제에서 얼마 지원 받을 건데, 내 월급 중에서. 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뭐 계상률을 계산할 때 뭘 더하고 빼고 이런 개념이 있는데, 이건 너무 어려운 얘기라서 말씀드리고. 자, 그래서 요 연구개발 기관 유형별로 인건비 계상 한도예요. 기본적으로는 100%예요. 100%까지 지원해줘요. 그쵸? 근데 딱 보다 보면 하나가 130%가 하나가 있죠. 다 뭐 연이든 월이든 100%인데, 이 친구가 130%까지 지원을 할 수 있어요. 이건 굉장히 특이한 거죠. 출연연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학생연구자 빼고요. 참여연구자에 대해서는 130%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내 월급이 500인데 나한테 600을 준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나는 500이면 실제로 과제에서는 600을 받아오지만 저한테는 500만 줘요. 그럼 100은요? 기관에서 잘 관리할 겁니다. 어쨌든 원칙적으로는 100이고 출연연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130%까지 계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 단위냐 연 단위냐도 사실은 구분이 돼 있어요. 보시면 돼 있는데 월 단위와 연 단위의 차이는 월은 그냥 월급분의 내가 받는 월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연 단위는 연봉분의 내가 1년 동안 이 과제에서 받는 급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자, 인건비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인건비는 현금으로 잘 안 줘요. 잘 안 줍니다. 잘 안 줍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인건비는 현금으로 지원을 해줘요. 근데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왜 인건비는 그럼 현금으로 지원을 잘 안 해줄까요? 이유가 있어요. 자, 왜냐면 국가연구개발 사업이라는 거는 자, 저희가 사업을 해요. 성과물이 나와요. 이거 누가 가지죠? 주관이 가지고 공동은 공동이 가지죠. 자, 지원은 정부에서 해요. 근데 성과물이 나오는데 정부가 달라고 안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용역이란 개념이 아니에요. 당연히 용역이라면 내가 뭔가를 돈을 주고 뭔가 내가 대가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100% 지원을 해줘야죠. 근데 저는 제가 정부예요, 국가예요. 그들한테 성과물을 받지 않아요. 자, 개발해봐. 우리가 지원해 줄게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100%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한번 볼게요. 그러면 비영리 기관은 원칙적으로는 지원을 인건비 현금 계상을 할 수 있도록 했어요. 원칙은 그래요. 비영리 기관은. 근데 다만 이런 경우에는 안 된다라고 돼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는 할 수 있고요. 다만 안 되는 경우에는 저희 대학의 우리 교수님들, 교수님들, 그리고 강사이신데 직장 가입자로 등록이 돼 계신 분들은 당연히 인건비를
이미 100% 확보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비영리 기관이지만 현금으로 지원을 안 해줍니다. 당연히 공무원도 안 해주겠죠. 왜요? 이미 공무원 월급 다 받을 수 있어요. 이거 안 해도. 그래서 비영리 기관은 원칙적으로 지원을 해준다. 해주지만 다만 교수님들 그리고 일부 직장 가입자인 강사분들, 공무원들은 지원 안 해줘요. 근데 우리는 영리기관이 중요하죠. 자, 영리기관은 원칙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원칙적으로 인건비 현금을 보전을 안 해줍니다. 안 해줘요. 근데 예외적으로 해주는 경우들이 있죠. 첫 번째가 뭐냐면 신규 채용. 사람을 새로 뽑는다. 중소, 중견, 대개 빼고. 이런 경우에는 새로 뽑아? 그래. 일자리 부족. 그쵸? 정책적 목적이죠. 이런 경우에는 현금으로 해줘요. 그럼 기존에 있던 분들은 지원 안 해주죠. 자, 새로 뽑는 신규 채용 인건비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또 두 번째가 뭐냐면, 자, 전문 연구 사업자로 등록이 된 기관 같은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원을 해주죠. 예, 이거는 등록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언제 해주죠? 여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다 중앙행정기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쵸? 인정하는 경우. 첫 번째가 쭈쭈쭈 해서 중앙행정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뭐, 이렇게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이 내용들. 그래서 각 부처별로 인정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또 현금으로 계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리기관은 원칙적으로는 인건비 지원 안 해줘요. 안 해주는데 다만 사람 새로 뽑을 때 신규 채용, 뭐 6개월 뭐 이런 기념들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전문연구 사업자인 경우. 세 번째는 기관별로 사업의 특색이 있겠죠. 그쵸? 부처별로 죄송합니다. 부처별로 어떤 정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그게 뭐냐? 나오죠. 그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거에서 현금 지원해줍니다. 영리기관에서. 중기부는 이런 경우에. 농식품부는 이런 경우에 해준다. 자, 요거는 각 부처별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좀 스킵을 하겠습니다. 요거는. 국토부, 해양부, 과기부. 이런 경우에는 현금으로 계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각 부처에 맞게끔 한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원칙은 안 된다. 다만 사람 새로 뽑을 때 그리고 전문연구사업자 요거는 거의 공통이에요. 부처별로 다 공통이에요. 근데 추가적으로 각 부처별로 또 인정을 해주는 현금 계상을 인정해주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제가 외부 인건비가 중요한데 외부 인건비는 개념이 뭐냐면 우리 회사에 소속은 안 돼 있는데 쉽게 해서 사대보험 떼면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과제에 참여는 하고 있어요. 다른 회사 소속이거나 프리랜서거나 그렇겠죠. 자, 이러한 분들 다른 회사 소속이거나 아니면 프리랜서인 분을 저희가 인건비 과제에 참여시키고 인건비를 지급할 때는 두 가지를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그분이 프리랜서는 모르겠는데 다른 기관에 이미 소속이 돼 있는 분이다라면 첫 번째는 그 소속 기관에 확인서를 받아와야 돼요. 이 사람은 우리 회사 소속이 맞는데요. 저희가 돈 벌고 있습니다. 그쵸? 이 외부 참여 연구자 소속 기관장 확인서를 나중에 내야 돼요. 두 번째는 뭘 해야 되냐면 그 원소속 기관, 원래 소속 기관에다가 우리가 알려줘야 돼요. 돈 줬다고. 그쵸? 돈 줬다고.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인건비 계상률을 얼마로 해서 얼마를 매월 지급했다. 라는 걸 그 원소속 기관에 통보를 해야 됩니다. 자, 외부 인건비를 쓰실 때는 요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인건비는 사실 관심이 되게 많아요. 어디에서? 저희 회계법인에서도 관심이 많고요. 뭐 나라에서도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타이트하게 관리를 합니다. 특히 영리기관의 경우에는. 그래서 영리기관 인건비, 비영리기관에 해당 없습니다. 영리기관의 인건비 사용 시 주의사항인데요. 자, 첫 번째가 현금 인건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희 인건비 예산들 지금 이미 다 잡혀 있을 거예요. 얼마? 인건비 예산 얼마? 그래서 잡혀 있죠? 근데 내가 이거를 좀 바꾸고 싶어. 예산을 틀고 싶은 거예요. 예산을 증액을 하든 인건비를 얘기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활동들을 좀 줄이고 인건비를 늘리고 싶어. 그런 경우에는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인건비 예산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요. 자, 첫 번째가 인건비 총액을 변경하는 경우. 그러니까 인건비 예산을 변경하는 거예요. 근데 인건비를 늘려도 승인사항이고 인건비를 줄여서 내가 딴 걸로 쓰고 싶다. 이것도 승인사항이에요. 그래서 인건비 예산을 건드리는 건 승인사항입니다. 두 번째 승인사항이 뭐냐면 신규 인력에 대한
현금 인건비가 감액되는 경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 인건비는 저희가 크게 보면 두 가지거든요. 기존 인력 인건비, 신규 인력 인건비예요. 두 가지가 합쳐서 보통 인건비 총액이거든요. 자, 제가 총액은 안 바꿔요. 안 바꾸는데, 신규 인력 인건비를 좀 줄여가지고 기존 인력 인건비를 넘기고 싶어요. 총액은 안 바뀌죠. 총액이 안 바뀌니까 첫 번째, 인건비 총액이 변경되는 경우는 아니에요. 총액은 안 바뀌는데, 신규를 좀 줄이고, 감액하고, 기존을 늘리는 경우. 이것도 승인사항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기존이 줄고 신규가 느는 거. 요거는 승인사항이 아니에요. 신규를 줄이는 게 승인사항입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인건비 사용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될 점. 이 뭐냐면, 아까 앞에서 얼핏 얘기했어요. 회사에서 먼저 돈을 주고, 회사 돈으로 주고, RCMS 이지발소 받으셔야 됩니다. 받으셔야 됩니다. 정말 회사에 돈이 없다? 그러면 동일날 해야 돼요. 동일일자에 하셔야 됩니다. 내가 RCMS 이지발소 돈을 미리 인출해서 갖고 있다가 월급날에 준다? 큰일 나죠. 큰일 납니다. 근데 아까 산업부는 다행히 3주의 여유를 줬어요. 다행히 산업부는. 그쵸? 근데 이거 큰일 납니다. 저희가 가끔씩 봐요. 가끔씩 발생을 합니다. 그럼 굉장히 곤란해요, 정산할 때. 예를 들면 12월에 과제가 끝나는데요. 5월달쯤면 12월달 급여문서까지 다 올려가지고 돈을 다 빼놨어요. 그래서 아니 5월달에 어떻게 12월달 급여문서가 이미 나오지? 예, 굉장히 불안합니다. 현재 실태조사 가죠. 예, 그럼 피곤합니다. 뒤에 예, 아무튼 예, 인건비는 미리 인출해서 갖고 있으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단지 산업부는 3개월 유예가, 3주 유예가 있습니다. 예,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저희가 회계법인에서 사실 인건비를 검증할 때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포인트냐면, 저희가 아까 인건비 계상률이라는 걸 어차피 다 등록을 시켜놨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이 인건비 계상률만큼 가져갔냐, 더 가져갔냐를 판단해요. 회계법인 입장에서는. 자, 그거를 판단하는 이 도구가 이 엑셀이거든요. 지금 엑셀인데,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100이라고 되어 있어요. 100. 자, 나는 급여가 100이에요. 이번 달에 급여가 100입니다. 자, 근데 계상률을 제가 30%를 등록해 놨어요. 그러면 내가 얼마 가져가겠다뇨? 내 100 중에 30을 가져가겠다는 거잖아요. 30을 가져가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실제로 30을 가져가면 끝나죠. 자, 실제는 25를 가져갔어요. 상관없어요. 덜 가져가는 거는. 제가 100만 원에 30%에서 30만 원을 가져가는데 실제로 인출은 40을 했어요. 그러면 분쟁이 나죠. 더 많이 가져갔으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회계법인이 보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급여, 물론 더 좀 구체적으로 하면 급여, 아까 기관부담금, 사대보험 기관부담금, 퇴직금까지죠. 그거에 등록된 인건비 계상률하고 실제로 RCMS 이지발에서 인출한 금액을 사람별로 대사를 하죠. 월별로. 그래서 더 많이 가져갔다? 불인정. 더 적게 가져가거나 똑같이 가져갔다? 오케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왜냐면 계상률에 기반해서 저희가 정산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인건비 관리의 핵심은 사실은 첫 번째가 참여자가 바뀌면 등록을 탁탁탁 해줘야 돼요. 그죠? 참여자가 바뀌면. 근데 이때 참여자가 바뀐다는 건 사람이 A라는 사람에서 B라는 사람이 바꾼 것도 참여자 변경인데 참여 기간이 바뀌는 것도 신고를 해야 되고요. 계상률이 바뀌는 것도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그쵸?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때 책임자 변경은 승인사항이죠. 그쵸? 책임자 변경은 전문가 승인받아요. 나머지 책임자가 아닌 참여자의 변경은 그냥 통보사항입니다. 입력하면 끝나죠. 예, 입력하면 끝납니다. 자, 현물인건비도 중요합니다. 현물인건비도 현금인건비와 동일하게 관리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아까 요 앞에 표에서 급여가 100이고 30%라 했죠. 그러면 제가 30을 인출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인출할 수 있지만 그냥 30을 현물로 등록할 수도 있거든요. 제가 기존 인력이면 현물로 등록하죠. 근데 등록을 제가 40을 해서 현물을 뺀 건 아니야. RCMS에서 돈 인출한 건 아니야. 근데 등록을 그냥 40을 했어. 그러면 현물을 왜 이렇게 많이 등록했어? 불인정. 현물 불인정. 그럼 현물 불인정 나오면 어떻게 되죠? 현금으로 반납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자, 현물 인건비도 현금 인건비와 동일하게 관리를 합니다. 실제 급여 계상률을 감안해서 관리를 하고 되고요. 예. 너무 많이
부담을 하게 되면은 불인정이 나고 불인정이 나면 현금으로 반납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100% 계상률은 다 합쳐 여러 과제들. 제가 국가과제 하는데 이번 달에 여기서 50, 여기서 50, 여기서 50. 안 되잖아요. 그쵸? 제 월급은 100인데 150을 가져온 거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인건비 계상률 관리하셔야 됩니다. 100%로 관리하셔야 됩니다. 자, 3790 관리하셔야 됩니다. 아실 거예요. 자, 증명자료 보시면은, 자, 첫 번째가 참여연구자 현황표라고 되어 있어요. 현황표가 사실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뭐 안 나와 있어요. 현황표를 항상 준비를 해야 된대요. 제가 생각하는 현황표는 사실 아까 그 엑셀 있죠.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월별, 사람별로 월별 인건비 계상률이 저는 참여연구원 현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엑셀을 관리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급여명세서를 받겠죠. 그쵸? 실제 급여명세서를 받는 거예요. 그래야지 저희가 검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급여명세서를 받는데 그 밑에 또 뭐냐면 계좌이체 내려요. 계좌이체. 왜냐면 두 가지예요. 두 가지인데 계좌이체가 왜 필요하냐? 급여명세서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자, 첫 번째는 계좌이체를 안 하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자, 급여명세서는 나왔어요. 자, 내 월급이 500이에요. 급여명세서 냈어요. 근데 실제로 내가 월급을 못 받았어. 회사가 어려워서. 못 받죠. 못 받을 수 있어요. 회사가 어려우면 못 받을 수 있죠. 근데 최소한 제가 국가과제에서 200을 제가 40%에서 200을 인출했잖아요. 500 중에서 200은 받으셔야 돼요. 회사 돈으로 주는 건 못 받을 수도 있는데, 예. 국가연구발 사업에서 인건비를 인출했다? 그러면 그거는 최소한 이체를 해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죠. 첫 번째가 최소 국가가 지원한 인건비는 갔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가 있고요. 두 번째 목적은 계좌이체 증명을 제출하는 목적. 두 번째는 가끔씩 금융회사가 만들어 오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후적으로. 안 맞죠. 계좌이체 증명하고. 그런 경우들도 있어서 저희가 계좌이체 증명을 부탁을 드리고요. 자, 건강보험 자격대시 확인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신규 인력에 맞는지를 확인해 서 보통 저희가 4대 보험 가입일로 확인을 하죠. 자, 그런 경우에 또는 그 사람이 우리 회사 사람이 맞는 건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요청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자,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2024년도에 혁신법 개정되면서 들어온 건데 영리기관의 현금계상 인건비 관리 계획 현황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아까 영리기관이 인건비를 현금을 안 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단 세 가지 경우에는 할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여기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신규 채용이에요. 신규 채용. 중소기업이 뭐 신규 채용. 두 번째가 뭐냐면 아까 제가 전문 연구 사업자라고 그랬나요? 예. 그거인 경우. 세 번째가 뭐냐면 기타 중앙행정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그래서 처음에 각각 이러한 사유로 인건비를 얼마를 계상을 여기다가 했고요. 이게 원래 계획이거든요. 그리고 이쪽은 바뀌었죠. 바뀐 거는 승인을 받으셔야 되죠. 그래서 승인을 받을 때 우리가 영리기관의 인건비 변경에 대해서 승인을 받으실 때는 이 표를 제출을 하셔가지고 승인을 받으셔야 되고요. 예. 그래서 영리기관의 인건비는 굉장히 관심이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학생 인건비입니다. 학생 인건비는 인건비랑 똑같아요. 근데 저는 학생 인건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그런 생각하거든요. 학생 인건비를 쓸 수 있는 기관은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나 쓸 수 있지 않아요. 자, 제가 기업입니다. 학교 다니는 학생이 있어요. 뭐 대학을 다니든 대학원을 다니든 다 학생이 있어요. 학생을 제가 데려다 써요. 그러면 제가 영리기업인데 학생 인건비라는 개념을 쓸 수 있나요? 못 쓰거든요. 자, 학생 인건비를 쓸 수 있는 거는 출연연 대학 정도예요. 그래서 그 정도고 아마 나머지는 똑같이 관리를 하시요 인건비랑 같이 인건비 계산, 이름은 이제 학생 인건비 뭐 계산률 이렇게 되겠죠.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고, 다만 뭐 이런 학사 과정은 얼마, 뭐 석사 과정은 얼마, 뭐 박사 과정은 얼마 이상 회사가 아니죠. 대학에서 정하는 기준들이 있을 거예요. 기준에 따라 지급을 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인건비랑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학생 인건비를 쓸 수 있는 기관은 학생을 쓴다고 해서 다 쓰는 게 아니고 정해져 있다. 대학이나 출연연 정도만 가능하다. 그래서 일반 기업에서는 학생 인건비를 쓸 일이 없습니다. 자, 장비 재료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장비 재료비는 장비와 재료비인데요. 이름은 연구시설 장비비와 연구 재료비예요. 자, 요 사용 용도를 보시면 연구시설 장비비는 4가지가 적혀 있어요. 요거는 그냥 있는 내역이죠.
사용 기준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연구시설 장비비는 이런 거다. 예를 들면 연구시설 장비의 구입 설치비, 구입 설치비죠. 구입하는 비용이죠. 두 번째가 뭐죠? 구입은 아니고 연구시설하고 장비를 임차, 빌려오는 비용. 세 번째는 연구시설 장비 운영 유지비. 그리고 네 번째가 연구 인프라 조성비죠. 이 네 가지의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연구시설 장비를, 연구시설이나 연구 장비를 사거나 빌리거나 아니면 운영 유지 보시하는 비용들을 쓸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연구 인프라 조성비는 뭔가 특정한 사업이죠. 연구 인프라, 뭔가 건물 같은 거, 큰 장비 시설을 만드는 것 자체가 목적인 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연구 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굉장히 특별한 사업에 한해서만 쓸 수 있는 것이라서 요거는 일반적인 저희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서 나오는 이거 세 가지죠. 구입 설치비, 임차비, 그다음에 운영 유지비. 뭐 요건 당연히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 재료비는 보시면 쓸 수 있는 게 재료 구입비, 그냥 연구 재료 구입비, 연구개발 과제 관리비, 연구 재료 제작비입니다. 자, 재료 구입비는 아시고 그냥 일반적인 재료를 사는 거예요. 소모성 재료 없어지는 거 쓰고 없으면. 그리고 연구 밑에 있는 연구 재료 제작비는 저희가 시제품, 쉽게 해서 시제품 또는 시험 설비 같은 거 만드는 외부에서 만들죠. 보통 외부에서 만들죠. 외부에서 만드는 비용들을 쓸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연구개발 과제 관리비는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필요한 관리 시스템 등의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이런 재료비로 쓸 수 있는데 사실은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냐면 제일 질문 많이 오는 거는 이게 연구 장비인가요? 재료인가요?가 사실은 질문이 제일 많이 와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개념 사실은 뭐가 장비냐 이게 장비냐 재료냐 저도 사실 질문을 받으면 대답할 때가 곤란하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한번 볼게요. 자, 이 내용은 여기에 있는 내용이에요. 국가연구개발시설 장비관리 등의 매뉴얼에 있는 내용이고요. 자, 연구시설은 이런 게 연구시설이다. 자, 이런 건 아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구시설은 내가 어떤 연구를 하기 위한 특정 환경 조건을 만들어주기 위한 공간에 대한 개념이에요. 공간이에요, 사실. 그래서 보시면 무슨 어떤 특정 환경 조형성 시설, 뭔가 굉장히 특별한 큰 시설이죠. 이름만 봐도 시설까지 생겼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가 안 되는데, 그럼 뭐는 시설이 아닌데 라고 했을 때 연구개발 활동 직접 지원 이외의 다양한 목적에 활용될 수 있는 일반 시설. 예를 들면 그냥 연구동, 그냥 교육시설. 자, 이런 것들은 저희가 연구시설로 보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과제를 하면서 연구시설을 그렇게 쓰지는 않아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 뭐가 더 중요하면 연구장비냐 아니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자, 연구장비는 뭐라냐면 포함 대상을 한번 보시면 자, 시험 분석, 계측, 생산, 교육 등의 용도로 독립적인 연구개발 기능을 수행하는 장비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그냥 쉽게 직역을 하면은 이 물품 혼자서 연구개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돼요. 혼자서. 자, 그럼 이 연구개발 기능이 뭐냐면 바로 지 혼자서 시험을 할 수 있거나 분석을 할 수 있거나 계측을 할 수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이에요. 혼자서. 예를 들면 뭐죠? 슈퍼컴퓨터. 뭐 이런 것들. 현미경 자기 혼자서 이렇게 가지고 할 수 있죠. 근데 오른쪽에 제외 대상을 보시면 뭐라 되냐면 실제 연구개발 과제 수행에 직접적, 독점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기자재는 장비로 보지 않는데요. 예를 들면 자, 컴퓨터가 있어요. 그냥 일반 노트북 생각할게요. 노트북. 자, 노트북 지 혼자서 뭐 분석하고 뭐 하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맞거든요. 여기서 아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지 혼자서 연구개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면 장비라고 했는데 여기는 뭐냐면 독점적으로 사용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이 노트북은 연구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 그냥 회사 운영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어. 그쵸? 자, 우리가 전자현미경을 샀어요. 연구에 사용할 수 있죠? 회사 운영, 그러니까 쉽게 해서 그냥 행정 처리하는데 회사 운영하는데 현미경을 쓰진 않죠. 이런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사실은 더 나가면은 금액 기준도 있죠. 100만 원 이하는 사실은 장비를 보지 않습니다. 100만 원을 초과해야 보는 거고요. 100만 원이 초과하면서 자기 혼자서 뭔가 이런 시험 분석 계측 뭔가 할 수 있는 거. 근데 다만 독점적으로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쉽게 해서 행정 처리에 우리가 회사 운영하는 데서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또 장비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일반적인 노트북이 일반적으로는 연구 장비로 보지 않죠. 그러나 굉장히 고성능의 행정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컴퓨터라면 연구 장비가 될 수도 있겠죠.
물론 사실 구분은 되게 모호합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판단해야 되는데 이론적으로는 이렇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연구 시설 장비비 사용 기준에서 자, 조심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혁신법 내용이에요. 자, 근데 중요한 내용만 한번 볼게요.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 두 번째 연구개발장은 다음의 경우에는 승인받아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할 때는 승인받아라고 했는데 뭐죠? 3천만 원 많이 들어보셨죠? 자, 장비 사는데 크게 관심 없어요. 잘 쓰시면 돼요, 과제. 근데 3천만 원 넘어가는 거는 관심이 많아요, 또. 그래서 뭐냐면 3천만 원 넘는 거는 FM은 내가 3천만 원 이상의 뭔가 연구시설은 잘 없죠. 연구 장비를 사겠다라고 하면은 처음부터 계획서에 반영을 시켜놓고 진행을 하시는 게 원칙이에요. 그쵸? 근데 바뀔 수 있죠. 처음에 생각을 안 했다가 갑자기 필요할 것 같아. 1번이죠. 원래 계획서에 반영해야 되는데 반영 안 했어. 근데 사고 싶어. 뭐가 빌리고 싶어. 그럼 어떻게 되죠? 승인 받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1번이. 자, 두 번째 뭐죠? 뭔가 내가 반영은 해놨어요. 3천만 원 이상이라고. 아,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 바뀐 거야. 그쵸? 그래서 원래 계획에 반영된 3천만 원 이상의 연구시설 장비를 변경해서 원래 해놓긴 했는데 품목이 바뀌든 뭐가 바뀐 경우 또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근데 품목이 바뀌면 내가 A라는 걸 살려다가 3천만 원 넘는 B라는 걸 살 때는 당연히 승인을 받아야겠죠. 근데 내가 A라는 걸 살려고 했어. 한 3천만 원 잡아놨어요. 살려고 봤더니 이게 3천만 원이 아니야. 봤더니 물가가 올라서 4천만 원이 됐네. 아, 이거는 승인 받아야 되는 거야? 자, 나오죠. 요 뒤에 뭐죠? 금액이 20% 이내로 증감되는 경우는 제외라고. 이내. 그 반대로 하면 20% 넘어가면은 변동폭이 20% 넘어가면 승인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3천만 원 잡아놨는데 3,500이야. 20%까지 안 넘었어. 그냥 가면 돼요. 승인. 근데 3,700이 됐네? 20% 넘어버렸네, 금액이? 똑같은 품목인데 승인 받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거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올라가는 경우에도 20% 이상 증가하는 경우도 승인사항이고, 이상 증가하는 경우도 20% 이상으로 낮아지는 경우에도 승인사항입니다. 제가 4천만 원짜리 살려고 했는데, 실제로 3천만 원밖에 안 하네? 승인 받아야 돼요. 왜냐면 20% 이상 더 떨어졌거든요. 자, 요게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원래 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걸 하다 보니까 별 필요가 없어졌어요. 내가 한 4천만 원짜리 살려고 잡아놨어, 예산을. 별 필요가 없어. 그럼 어떡하죠? 안 사면 되죠? 그쵸? 안 사면 돼요. 필요 없으니까. 그럼 끝인가요? 아니죠. 저 안 삽니다 라고 신고해야 돼요. 승인 받으셔야 돼요. 승인의 실익은 뭐죠? 왜 꼭 신고를 해야 되죠? 승인을 안 받으시면은 원래 계획에 놨던 4천만 원짜리 잔액으로 남겨놓고 갖고 계셔야 돼요. 내가 이 4천만 원의 장비로 잡았다가 이거를 안 사기로 해서 딴 데 쓰고 싶다고 하면은 승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승인의 시기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천만 원 이상의 장비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다라는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자, 요 밑에서 세 번째 빨간 줄로 된 거 또 중요한 게, 자, 단계 종료 2개월까지, 그쵸? 구매가 완료돼야 됩니다. 물론 아까 산업부는 좀 풀어줬어요. 단계 없습니다. 최종이죠. 그렇지만 다른 부처들은 아직 규정이 있어요. 단계 종료 2개월까지는 완료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구매가 돼야 돼요. 장비에 대해서는. 그러면 정확한 날짜는 언제죠? 검수일자예요. 그래서 검수수를 봐요, 저희가.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자, 12월 31일 날 단계가 종료되는 과제예요. 자, 12월 말 되네요. 자, 10월 31일까지 검수됐어요. 괜찮죠? 자, 11월 1일 날 검수됐어요. 피곤해집니다. 2개월. 단계 종료 2개월 전까지는 구매 검수 완료가 돼야 됩니다. 최소는. 취지는 자, 장비를 샀다? 2개월 정도는 과제에 투입을 시켜야 된다는 개념이죠. 그쵸? 2개월. 장비는 그렇습니다. 자, 나머지는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재료비는 언제까지 사야 되죠? 아까 시설이나 장비는 2개월이었죠. 단계 종료 2개월. 자, 재료비는 종료일까지예요. 그쵸? 왜냐면 막판에 종료일까지 재료들이 필요할 수 있어요. 쓰고 없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재료비는 종료일까지 사시는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일들은 아까 제가 인건비에서도 현물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똑같이 관리를 해야 된다. 근데 가끔 현물 중에서 재료나 장비의 현물들도 있으시거든요. 자, 이 현물들도 현금만큼 다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현물,
야, 우리 돈 인출 안 하잖아. 그게 중요해? 그렇지 않습니다. 다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요거는 뭐냐면, 저희가 뭐 연구 시설이나 장비, 특히 장비나 재료겠죠. 뭐 프로세스, 일반적인 프로세스거든요. 되게 헷갈려셔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본 건데, 제가 일반적으로는 요렇게 요 내부 품위부터 추출 결의까지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내부 품위라는 거는 일단은 뭔가를 사겠다라고 해서 승인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제가 이걸 하나 살게요. 마이크를 사겠습니다. 금액은 뭐 한 대충 뭐 한 10만 원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마이크 2개 10만 원 곱하기 해서 한 20만 원으로 예상됨. 이렇게 해서 이 사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 행위에 대해서 승인을 받는 거죠. 내부 품위를 받게 돼요. 이때 보통 뭐가 발생하는 문서가 내부 품위서가 발생하죠. 또는 뭐 구매 의뢰서죠. 이게 만들어져요. 자, 그러면 이제 마이크를 제가 사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구매 절차를 진행을 하죠. 그래서 여기저기 계약을 맺죠. 자, 그래서 구매 의뢰를 하게 되고요. 뭐 그럴 때는 견적서도 받고 다른 서도 받고 그 다음에 계약이 되면은 발주서도 받고 하죠. 그래서 이런 서류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계약이 돼서 나중에 물건이 들어오죠. 자, 물건이 들어와요. 그러면 거래명세서도 받고 뭐 수입이면 수입한 거면 이런 필증도 받게 돼요. 물건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죠? 검수하죠. 내가 원했던 게 맞나? 수량 맞나? 작동 잘 되냐? 그때 검수 확인을 하게 되고요. 그때 보통 저희가 검수 확인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확인이 됐어요. 내가 원하던 게 맞아. 그럼 뭐죠? 돈 줘야죠. 그래서 지출 결의를 하게 되죠. 자, 돈 내보내겠습니다. 승인해 주세요. 라는 거죠. 이때 뭐 지출 결의서, 세금 계산서, 뭐 카드 전표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비나 재료를 사게 되면 이러한 프로세스로 가게 되고 밑에 이러한 문서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아마 저희가 혁신법 매뉴얼을 보시면 이렇게 지금 빨간색이라 그러나요?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을 증빙 서류라고 아마 구비를 해야 되는 걸로 리스트업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부 품위서, 뭐 거래 명세서, 뭐 이런 것들을 재료나 장비 살 때 구매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지금 표시된 뭐 내부 품위서, 거래 명세서, 검수 확인서, 세금 계산서 다 있어야 되나요? 하나 빠지면 안 되나요? 물어보시죠. 자, 한번 볼게요. 자, 증명자료부터 보시면 아까 얘기했던 시설이나 장비나 재료 같은 경우에는 자,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돈 준 거 1번, 2번, 거래명세 3번, 구매 의뢰서. 근데 구매 의뢰서는 보시면 제가 빨간색으로 칠했는데 그냥 마이크를 살게요. 대충 한 10만 원 정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뭐라 되냐면 여기에 연구개발 과제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포함하여 작성하다. 자, 이게 제가 적은 게 아니고 혁신법 매뉴얼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걸 사겠다는 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이 과제비로 살 건데 이 과제비로 사는 이유에 대해서 적어달라고 되어 있어요. 구매 의뢰서에. 과제 관련성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증명하라는 거죠. 문서화하는 거죠. 자, 그리고 아까 외저 구매의 경우에는 뭐 수입 필증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계약서 필요하고, 그다음에 뭐 6번에 같은 경우에는 검수, 뭐 뭔가 설치해야 되면 설치 완료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3천만 원 이상의 연구시설 장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런 국가 연구시설 장비 등록증 같은 거 아니면 3천만 원 이상 같은 경우에는 전문기관 승인 받게 돼 있죠. 승인을 받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연구객서에 변경. 이렇게 승인을 받았다고 하면 그런 승인서 같은 거 제출하도록 있고요. 자, 밑에 보시면 아까 제가 이런 서류들이 지금 필요하다고 했어요. 6가지. 이거 다 있어야 되나요? 라고 아까 제가 여쭤봤잖아요. 근데 결론은 그럼 하나 빠지면 불인정할 겁니까? 라는 결론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답은 뭐냐면 꼭 다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다. 그럼 뭘 빼면 되는데요? 그런 게 아니고요. 나머지 한두 개 빠져도 다른 걸로 봤을 때 이거 샀는 거 맞는 것 같아. 라는 정도의 판단이 된다라고 한다면 뭐 그 속에 증명서를 6가지를 모두 구비해야 되는 건 아니다 라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연구활동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연구활동비는 자, 이러한 용도들로 연구활동비가 제일 복잡하죠. 그렇죠? 자, 연구활동비는 첫 번째가 지능사 창출활동비. 지능사 창출활동비가 뭐죠? 물어보시거든요. 자, 지식재 창출활동비는 지식재산까지는 아니잖아요. 저희가 IP, 뭐 출원 등, 뭐 실험시간 이런 IP, 그러니까 지식재산까지는 아는데 창출활동비, 그러니까 지식재산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창출하기 위해서 사전에 조사하는 비용들이에요. 자, 중요한 거는 나중에 나오는 지식재산권을 출원, 등록하는 비용은 여기가 아닙니다.
직접비가 아니에요. 연구활동비가 아니에요. 어디죠? 간접비 쪽이에요. 자, 여기서는 지식재산을 창출하기 위해서 사전에 컨설팅 받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희가 선행 토크 조사를 하거나, 그렇죠? 아니면 저희가 원하는 IP를 얻기 위해서 사전에 전략 컨설팅을 받는 비용들, 이렇게 사전에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 지식재산을 얻기 위해서 컨설팅 받는 비용들이 들어가는 거지, 지식재산 출원, 등록비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가끔씩 여기다가 쓰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출원비, 연구활동비 얼마? 그럼 저희가 좀 안타깝지만 불인정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가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예요.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말 그대로 외부에 있는 전문가를 활용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회의비, 출장비, 소프트웨어 활용비,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활용비, 연구실 운영비 해서 쭉 있습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먼저 연구활동비의 특징이라고 있는데요. 사실은 연구활동비의 정의가 뭐냐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그쵸? 인건비는 뭔지 알겠어요. 장비, 재료비도 알겠어요. 연구수당 알겠습니다. 연구활동비가 뭐죠?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근데 저도 못하겠어요. 제가 이것저것 다 옛날 재료까지 다 찾아봤거든요. 근데 연구활동비의 정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내린 결론은 연구활동비는 인건비, 시설장비비 빼고 다, 이런 거 있죠. 아까 얘기했던 그런 항목들 빼고 다라고 그냥 정의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연구활동비는 굉장히 넓은 범위를 포함하고 있고요. 앞에서 보셨지만 사용 용도에 있으면 이런 거 마지막에 그 밖의 비용이죠. 그쵸? 그래서 많은 걸 포함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연구활동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과제와 관련된 활동에 사용이 되었냐 안 되었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보시면 되고요. 자, 회의비부터 한번 볼게요. 회의비가 지금 제일 사실 이슈라고 그러거든요. 핫하죠. 그쵸? 자, 회의비. 자, 연구활동 기준에 회의비가 있어요. 자, 회의비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연구 발굴 수행을 위해 필요한 회의, 세미나, 개최 비용 이렇게 돼 있고, 자, 회의장 임차료, 속기료, 통역료, 회의비, 식배까지 포함을 해요. 근데 저희가 보통 회의비라고 하면 거의 식비를 생각을 하죠. 근데 물론 식비뿐만 아니라 회의하는 데 든 비용들 다 해요. 빌리는 비용들, 임차료 이런 것도 포함을 합니다. 근데 회의비 사용 기준에 보시면 혁신법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지났죠. 12월 1일, 작년 12월 1일부터는 회의비 식비를 계상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없습니다. 놀랬죠. 그런데 다만 이런 경우에 쓸 수 있다는 거죠. 뭐죠? 사전 결제 받은 경우에. 사전 결제 받은 경우에. 그렇죠? 정확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 사전 결제 받으면 쓸 수 있는 거죠?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다만 규정은 정확하게 저렇게 돼 있어요. 쓸 수 없음. 다만 예외적으로 쓸 수 있음. 이렇게 됐어요. 어쨌든 똑같은 얘기입니다. 사전 승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일단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 당연히 해당 연구별 기관에 소속된 자만 참여하는 회의는 안 되죠.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회사 사람끼리 회의합시다. 자, 과장, 차장 모여. 회의 안 되죠. 회식이죠. 그렇죠? 자, 다만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저희가 회의비가 성립을 하려면 우리 회사 사람 말고 다른 회사 사람이 최소 한 명이라도 껴야 돼요. 그래서 뭐가 업무가 되는 거지. 그냥 우리 회사 사람끼리는 회식입니다. 안 되죠. 회의비가 아니면 회식입니다. 자, 그리고 회의비를 사용할 때는 이런 회의록 같은 거 준비해야 된다. 자, 그러면 가장 많이 묻는 게 회의비 얼마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라고 제일 많이 물어보시죠. 회의비 얼마까지 사용할 수 있냐. 자, 그래서 기준을 드리죠. 1번. 혹시 회사에 규정이 있습니까? 회의비 한도 규정이 있습니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자, 있으면 따르셔야 됩니다. 두 번째. 혹시 혁신법에는 없는데 혹시 그 부처 규정이 없어요? 아까 얘기했죠. 앞에서 말씀드린 중기부 과제는 3만 원이라는 회의비 규정이 있어요. 한도라는. 있습니까? 없어요. 부처 규정도 없고 회사 규정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적당히 쓰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적당히 쓰라는 게 표현이 좀 거칠겠지만 사회 통용상 그래도 좀 너무 과하지 않게. 그래서 이 세 가지 미니멈입니다. 회사의 자체 기준 그리고 부처별 규정이 있으면 부처 규정. 그래도 이거 없다라고 해서 막 쓸 수 있다? 아니죠. 그래도 좀 사회 통용상 타당한 금액 적당히 요 기준으로 쓸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식비를 사용하려면 사전 결제가 있어야 돼요. 사전 결제에 말이 많죠. 도대체 사전 결제가 뭐냐? 그래서 자, 사전 결제에 대해서
예,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전 결제는 제가 내용들을 많이 썼는데 결론적으로 뭐냐면 사전 결제는 사전에 결제가 돼야 돼요. 근데 사전 결제할 때 이 결제에는 그냥 발의를 결제로 봅니다. 자, 한번 보시면 여기 보시면 요 동그라미 보시면 사전에 완료된 기한이, 그러니까 기한을 완료하고 사후에 결제가 되더라도 이거는 사전 결제로 보겠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말이 사전 결제지 그냥 사전 발의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발의 시점이 사전이어야 돼. 그러면 사전은 도대체 언젠데? 라고 했을 때 사전의 시점은 뭐냐면 회의 시작 시점 또는 실제 카드 긁는 시점이죠. 중에 느린 날, 느린 시간이죠. 그러니까 내가 오늘 회의하고 카드 긁었어요. 밥 먹었죠? 그러면 발의, 네, 요 회의비에 대한 발의, 결제 말고 발의는 내가 카드 긁은 시간보다 빨리 돼야 돼요. 자, 그겁니다. 근데 다만 이런 경우도 있어요. 다만 회의 시작 전에 미리 구매해 놓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다과 같은 게 이렇게 미리 준비하시는 경우들 있죠.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다과를 더 일찍, 회의비보다 더 일찍 긁을 거 아니에요. 회의 시간보다. 그 긁는 시간보다 발의가 더 빨라야 됩니다. 예. 자, 말씀드렸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자, 한번, 계속 갈게요. 그리고 제가 사전에 우리가 계획을 올리잖아요. 바뀔 수 있죠. 그쵸?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수정을 해줘야 돼요. 수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자, 회의 목적, 일시, 장소, 내용, 참석 수 등 사전 결제 내용이 수정되는 경우에는 회의비의 변경 내용을 반영을 하거나, 그러니까 회의록으로 증명을 하시든지 아니면, 예, 사전 결제 받은 걸 수정 결제 받으셔야 됩니다. 예, 수정 결제 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물어봤죠, 누가? 아, 밥 먹는 건 알겠는데요. 이거 다과도 사전 결제 받아야 되나요? 라고 누가 물어봤죠. 밥 먹는 건 알겠습니다. 뭐 받을게요. 근데 저기 차 먹는 것도 해야 되냐? 그때 뭐라고 했냐면 생수, 커피 등 음료에 해당하는 품목은 식비긴 하지만 사전 결제 대상에서 제외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물, 액체는 안 받아도 돼. 근데 거기다 과자가 하나, 고체가 하나 들어가요. 고체 받으셔야 됩니다. 그럼 다 받아야겠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고체, 과자가 들어가면은 다과죠. 다과째 우리 그 과자가 들어가면 사전 결제 받으셔야 돼요. 진짜 커피나 물만 하겠다. 사전 결제 없어도 돼요. 근데 거기에 고체가 끼면은 예, 사전 결제를 받아야 된답니다. 자, 그리고 뭐 또 중요한 게 제가 아까 발의 시점이 중요하다. 발의 시간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사전 결제 완료 시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발의 시점이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책임자의 결제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책임자가 꼭 최종적으로 결제하진 않아도 돼요. 자, 발의부터 어떤 과정을 거쳐서 누가 전결이 끝났던 결제가 되겠죠. 이 1년의 결제 라인 중에 책임자는 꼭 들어가야 돼요. 어디에 들어가든, 중간에 들어가든, 앞에 들어가든, 참조로 들어가든. 네, 그래서 책임자의 결제는 들어가야 됩니다. 최종 결제가 아니더라도 중간에 들어가든 책임자의 결제는 꼭 필요합니다. 예. 회의비 사전 결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진짜 말은 많은데 그냥 좀 프리하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자, 회의비 유혹에 빠지지 말자. 뭐죠? 저희가 정산을 하다 보면은 뭐 대부분의 기관들은 정말 열심히 필요한 만큼 잘 쓰시는데 정말 간혹 이상한 기관들이 있어요. 그렇죠? 있습니다. 밥을 왜 이렇게 자주 먹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뭐 필요하면 당연히 쓰셔야 됩니다. 써야 되는데 근데 정말 아닌 경우들도 있거든요. 좀 심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저희가 1년 365일이잖아요. 주말까지 다 해도. 근데 회의비가 거의 1000건 가까이 돼요. 이상하잖아요. 물론 쓰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아닌 경우에는 좀 안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요 한두 건은 넘어갈 수 있어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정산한 입장에서. 계속 보이잖아요. 10건, 20건, 100건, 1000건 넘어가요. 그러면 이 회사 이상한데? 냄새가 나는데? 자, 예. 기관의 신뢰도가 낮아지면 다른 것도 더 파요. 그래서 뭐 그냥 저희가 지나가는 얘기로 좀 회의비, 직비 좀 정직하게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준비했습니다. 자, 출장비입니다. 출장비는 출장하시는데 쓰는 비용이죠. 누가 쓸 수 있죠? 참여연구자만 쓸 수 있습니다.
참여연구자면 참여연구자가 등록이 안 돼 있으면 출장비 못 쓰게 됐습니다. 당연히 과제 관련 출장이죠. 어떻게 확인하죠? 출장 신청서나 출장 결과 보고서 달라고 하죠. 그쵸? 그러니까 출장 결과서를 달라고 하는 게 저희가 출장을 갔나 안 갔나를 확인하는 것도 있지만 왜 갔냐도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더 나가면 이 과제 때문에 간 게 맞아? 네. 그리고 자 출장비 사용 기준은 이번에 좀 바뀌었거든요. 뭐 이번이 아니죠. 2023년 바뀌었는데 출장비는 한번 보시면 당연히 공무원은 당연히 공무원 기준을 써야 되는 거고요. 자 연구개발기관 자체 규정이 있고요. 또는 공무원 여비 규정 중 큰 금액으로 계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회사 기준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 여비 규정이 있어요. 그렇죠? 둘 다 중에 아무거나 하셔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자, 이 얘기는 그거예요. 자체 규정으로 하려면 증빙이 많아야 돼요.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죠. 산업부 규정 있다는 거. 자, 공무원 여비 규정을 하면은 갔다 왔다만 증명하면은 거의 정액으로 나가요. 사실은 출장비가 너무 증빙을 준비하기 힘들다라는 취지 때문에 생긴 규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요렇게 옛날에는 자체 규정이었죠. 2023년도까지는 무조건 자체 규정에 따라야 돼요. 회사에 각자 가지고 계시는 아니면 만약 회사에 규정이 없으면 실 영수증을 다 붙여야 됐죠.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뀌었죠. 뭐죠? 예, 공무원 여비 규정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죠? 공무원 여비 규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갔다 왔다랑만 증명이 되면 거의 정액으로 나가기 때문에 예, 증명서류 구비의 부담을 굉장히 줄여주는 목적으로 생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연구 인력 지원비죠. 연구 인력 지원비가 뭐죠? 연구 인력 지원비 네, 이런 겁니다. 교육비, 훈련비, 교육훈련비, 학회, 세미나 참가하시는 비용, 그리고 야근, 특근, 식대입니다. 자, 조심하실 점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관련된 과제 수행과 관련된입니다. 그렇죠? 관련돼서만 쓸 수 있다. 뭐가 관련됐는데 어떻게 하면 확인할 수 있는데 이건 실무적인 문제입니다. 자, 원칙적으로는 관련된 교육, 훈련, 학회, 세미나, 야근, 특대예요. 야근, 네, 특근, 식대입니다. 자, 그러면 연구인력 지원비 계상 불가는 뭐냐? 과제랑 관련이 없다라는 거겠죠. 자, 읽어보시면 없을 것 같을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연구실 운영비예요. 연구실 운영비 엄청 중요하거든요. 자, 연구실 운영비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좀 시간을 쓰겠습니다. 자, 연구실 운영비는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네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사무용 기기, 사무용 소프트웨어. 두 번째가 연구 환경 유지비. 3번 사무용품비. 네 번째 소모성 비용입니다. 자, 네 가지가 있다는 거 일단 머릿속에 넣어놓고요. 자, 그러면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사무용 기기, 사무용 소프트웨어예요. 그렇죠? 제가 연구실 운영부의 첫 번째가 사무용 기기, 사무용 소프트웨어예요. 그럼 사무용 기기가 뭔데? 사무용 소프트웨어가 뭔데? 라는 개념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이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노트북, 태블릿 PC, 자, 이런 것들이 사무용 기기라고 나옵니다. 기재가 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무용 기기는 사무용 기기 및 주변 기기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라고까지, 여기까지 규정은 돼 있어요. 여기까지는.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런 거 있죠. USB, 마우스, 램, 그래픽카드, 뭐 SSD 더 나갔죠. 뭐 이런 거. 자, 이런 것들은 사무용 기기의 주변 기기로 보기 때문에 사무용 기기로 판단을 합니다. 자, 이게 사무용 기기로 들어가냐, 사무용품비로 들어가냐는 뒤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자, 이런 것들은 사무용 기기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사무용 소프트웨어는 말 그대로 그냥 범용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돼요. 연구용 소프트웨어가 아닌 거죠. 자, 그 정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사무용 기기, 사무용 소프트웨어 개념 설명을 드렸고요. 자, 두 번째 연구환경 유지비예요. 자, 연구환경 유지비 어렵죠. 근데 연구환경 유지비 되게 쉽게 생각하시죠. 아, 연구환경 좀 개선할 때 쓰는 거 아니야? 아니거든요. 자, 연구환경 유지비는 풀네임이 있죠. 정확한 이름은 연구실 냉, 난방 및 청결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 비품의 구입, 유지 비용입니다. 이게 원래 정식 명칭이에요. 근데 너무 길잖아요. 연구환경 유지비라고 하죠. 그러면 연구환경 유지비는 세 가지 요건을 만족을 해야 돼요. 복잡하죠. 자, 연구환경 유지비는 첫 번째가 연구실에 비치가 돼야 됩니다. 요건 1이. 연구실에 비치 안 되면 불인정이에요. 연구실에 비치가 돼요. 자, 두 번째는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한 목적이어야 돼요. 자, 세 번째는 뭐죠? 기기 비품의 구입이에요. 기기 비품은 좀 작은 거예요. 야, 환경 유지를 위해서 야, 때려 부시고 만들자. 건물 하나 짓자. 건물은 좀 그런가요? 뭐가 리모델링 하자.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거를 위한 기기 비품 조그마한 거예요. 조그마한 거 사는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제가 첫 번째가 연구실에 비치해야 된다고 했죠. 그럼 연구실이 뭔데요? 연구실이 뭘까요? 자, 연구실은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네. 이러한 대학 연구기관, 영리기관의 기업 부서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 부서 등이 연구 활동을 위하여 시설, 장비, 연구 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실험실, 실습실, 실업 준비실. 여기에 설치가 돼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실무적으로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연구개발 과제가 수행되는 공간이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과제 수행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설치가 돼야 돼요. 그게 아니고 나 과제 여기서 수행하는데 우리 회사 뭐 예를 들면 정문이라고 해요. 정문에 뭘 설치하겠다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자, 연구실에 비춰야 되고요. 사실 두 번째 개념이 더 중요하거든요. 아까 제가 요건 2가 뭐냐면 냉난방이 청결한 환경 유지에 필요한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 내용이 뭐냐면 단순히 참여자의 쾌적한 환경 유지를 위한 비용이 아닙니다. 뭐죠?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연구를 함에 있어서 어떤 환경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온도를 조절을 해야 돼요. 어떤 특정 온도가 돼야 돼요. 그래야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습도를 조절해야 돼요. 아니면 뭔가 조도나 아니면 멸균을 해야 돼요. 이런 환경, 연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왜 목적이어야 되지? 그냥 단순히 쾌적한이 아니에요. 연구의 어떤 특정 환경을 만들기 위한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마지막 세 번째 조건이 기기 비품의 구입이에요. 그럼 뭐냐면 건물 보수, 페인트 칠, 뭐 배관 공사 이런 것들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조그마한 거 사는 거예요. 비품, 선풍기, 뭐 좀 나오면 에어컨 이 정도죠. 그래서 크게 쓸 내용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연구 환경 유지비라고 하면 그냥 야, 쾌적한 환경 유지를 위해서 뭐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이 세 가지 요건 만족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연구 환경 유지비 맞습니까? 세 번째 연구실 운영비가 사무용품비예요. 그렇죠? 사무용품비 앞에서 말씀드렸죠, 여기. 세 번째가 사무용품비라면 사무용품비는 뭡니까? 사무용품의 정의를 또 찾아봤죠. 없어요. 네이버에 찾아봤는데 없어요. 그래서 제가 결론을 냈습니다. 모르겠다. 사무용품비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자, 사무용품비는 그 정의 및 범위가 명확치 않습니다.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상식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상식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상식이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상식과 다르죠. 상식은 사람마다 다른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뭐냐? 보수적으로 봐야셔야 됩니다. 안전하게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래도 누구라도 생각하는 사무용품은 뭘까라고 했을 때 요 정도. 복사용지, 잉크, 토너, 필기구, 노트북, 메모지. 뭐, 이 정도. 문구류, 연필, 뭐 이런 거. 이 정도는 누가 봐도 사무용품이라 하더라. 이 정도 쓰고 나머지 좀 벗어나는 것들 불안하잖아요. 좀 보수적으로 보시기를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 구분해요. 아까 제가 노트북, 태블릿 PC 이런 것도 뭐라고 했죠? 사무용품이 아니고 첫 번째 있었던 사무용 기기입니다. 그쵸? 사무용 기기. 자, 구분이 중요해요. 두 번째 아까 USB 마우스, 뭐 SSD 이런 것도 뭐라고 했죠? 제가 이것도 사무용 기기라고 말씀드렸죠. 사무용품이 아니에요. 자, 파쇄기, 재봉기, 라벨 프린터. 자, 이런 것들도 사무용품이 아닙니다. 자, 책상, 파티션, 책장, 의자. 자, 이런 것들도 일반적으로 보통은 연구환경 유지비로 구분해야 되지 사무용품비로 구분이 안 됩니다. 자, 사무용품비 개념에 대해서 한번 봤고요. 자, 마지막에 뭐였냐면 네 번째 용도, 연구실 운영비 네 번째 용도가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이건 또 뭐죠?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저도 찾아봤죠. 이게 도대체 뭔가? 그래서 막 Q&A를 뒤지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이렇대요. 연구실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소모성 물품 중 통상적으로 사무용품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을 통치한다. 라고 돼 있었어요. 어느 Q&A에 아이리스 Q&A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생각을 했던 거는 보통 쓰고 버리는 거, 종이컵 같은 거 있죠. 물티슈 같은 거. 뭐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요 네 번째는 비영리 기간만 쓸 수 있습니다. 영리 기간은 그냥 처음부터 못 쓰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 네 가지가
네 가지가 뭐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건 구분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구분이 왜 중요하냐면, 자, 연구실 운영비는 첫 번째가 사무용기 사무용 소프트웨어, 두 번째 연구환경 유지비, 세 번째가 사무용품비, 네 번째가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가지 말씀드렸죠. 자, 비영리기간. 자, 우리가 비영리기간, 내가 비영리기간이다? 이 네 가지 좀 자유롭게 쓸 수 있어요. 규정은 뭐로 되어 있냐면, 자체 내부 규정을 가지고 쓰라라고 되어 있어요. 좀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영리기간은 엄청 제한이 돼요. 자, 영리기간 첫 번째가 뭐냐면, 아까 4번 말씀드렸죠. 이거 못 쓴다고.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은 그냥 못 쓰게 됐어요. 뭐 종이컵 사고, 뭐 물티슈 사고, 뭐 이렇게 소모품들 산 걸 못 쓰게 하고 있어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영리기간은. 자, 3번 사무용품에 해당되면 그냥 쓸 수 있어요. 사무용품에 해당되면 되게 좋겠죠. 근데 1번하고 2번에 해당이 된다. 사무용 기기, 사무용 소프트웨어, 연구환경 유지비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이 오른쪽에 기재를 해서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승인 받은 대로 쓰게 됐어요. 그러니까 나는 노트북을 사무용품비로 봐서 그냥 쓸래. 안 되는 거죠. 구분이 중요한 거예요. 노트북은 사무용 기기가 되는 거고, 사무용 기기가 되면은 오른쪽에 있는 문서에 기재를 해서 전문기관 승인을 받아야지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구분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구분에 들어가냐에 따라서 그냥 쓸 수 있느냐, 영리기관입니다. 쓸 수 있느냐, 승인을 받아야 쓸 수 있느냐예요. 자, 영리기관의 이름이 영리기관의 연구실 운영비 활용관리 계획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영리기관이 쓰고 싶다. 이런 연구실 운영비, 특히 뭐죠? 1번, 2번을 쓰고 싶다라면 여기다 기재를 해서 처음에 계획을 짤 때부터 넣어놓던가, 연구계획서 처음 작성 단계부터 넣어서 승인을 받던가, 아니면 만약에 우리가 쓰다 보니까 연구비를 이제 협약하고 쓰다 보니까 필요하다면 이거 추가해서 승인 받으셔야지만 1번, 2번을 사용할 수가 있으세요. 자, 여기에 보시면 뭐가 자세모이면 여기 품목, 안 보이시겠지만 품목이거든요. 여기 보면, 자, 어떤 품목으로 몇 개를 단가를 얼마에서 얼마에 총 얼마다라고 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품목도 적게 되어 있고, 수량도 적게 되어 있고, 단가도 적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영리기관은 연구실 운영비를 원래 계획과 다르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승인을 받으셔야 된다. 원래 계획과 다르게. 원래 계획이 없으면 승인 받으셔야 되고, 원래 계획이 있었는데 바꾸려도 승인 받아야 되는데, 뭐가 바뀌는 건데 했을 때 첫 번째가 뭐냐면, 연구실 운영비 총 금액이 증액되는 경우에도 승인을 받으셔야 되고요. 증액은 안 되는데, 품목이 바뀌는 경우도 승인을 받아요. 예를 들면 제가 그냥 선풍기 2대 이렇게 적었다가 선풍기를 에어컨으로 바꿨어요. 품목이 바뀌었죠? 근데 금액은 만약에 안 바뀌었다 칠게요. 그래도 승인 받으세요. 품목이 바뀌어도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그럼 뭐냐면 품목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적어야 돼요. 가끔씩 저희가 이걸 보면은 연구 환경 유지용 이렇게 적어요. 이게 뭐지 도대체? 품목이 그렇게 돼 있어요. 연구 환경 유지. 이거 품목을 굉장히 정확하게 적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제습기, 뭐 아니면 뭐 선풍기 이렇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쓰셔야 돼요. 자, 품목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승인을 받으셔야 되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특정 품목인데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에도 승인. 제가 선풍기 2대 사려고 했다 3대 사도 승인 받아야 돼요. 굉장히 타이트하게 관리합니다. 수량이 감소하는 건 아니죠. 증가, 총금액 증가, 품목 변경. 굉장히 타이트하게 관리한다. 영리기간은 여기에 오른쪽에 관리계획에 기재가 돼 있어야지만 1번, 2번을 사용할 수 있다. 3번은 사무용품은 그냥 써도 되죠. 다만 사무용품 굉장히 좁게 보라고 했죠, 제가. 4번은 못 쓴다고 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외부 전문 기술 활용비입니다.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린 외부에 있는 전문 기술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기술 도입비, 전문가 활용비,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로 구분이 되는데요. 뭐 기술 도입비는 잘 안 나오죠. 보통 저희가 특허 같은 것들 보통 이렇게 뭐라 그러죠? 특허 같은 거 빌려온다 그러나요? 제가 지금 용어가 생각이 안 나요. 그런 걸 떼는 거고, 가장 많이 쓰는 게 전문가 활용비 많이 쓰죠. 그렇죠? 어떤 전문가들 모시고 뭔가의 의견을 받거나 할 때. 그 다음에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 예를 들면 저희가 무슨 시험 분석하거나, 그렇죠? 이런 경우에 쓰는 경우죠. 자, 전문가 활용비는 일단은 첫 번째는 뭐냐면 중요한 게 외부 전문가라면 맨 밑에 보시면 직접비의 40%까지 계산이 가능합니다. 40%까지. 취지는 뭐죠? 이거 외부에 맡기는 거잖아요. 아니, 나의 직접비의 40% 이상을 외부에 맡긴다? 그럼 주관기관이 하는 게 뭐가 있나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밖으로 내보낼 수 있는 금액이 직접비의 40%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과제에 따라서는 외부에 돈을 많이 줘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승인이 필요하죠. 승인이. 그렇죠? 그래서 40% 이내에서 사용함이 원칙이고 다만 이걸 넘으려면 승인 받으시면 됩니다. 예, 제한이 있다. 물론 그 40%를 계산하는 방법은 이지바로와 RCMS가 조금 차이가 있지만 그냥 예, 보시면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네, 직접비 총액 중에서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로 얼마를 쓰냐? 네, 40% 기준입니다. 물론 여기 2월금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가 좀 다르긴 한데 세부적인 요 산식을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전문가 활용비는 중요한 게 저거예요. 자, 아까 제가 내부 거래가 안 된다고 했어요. 제가 주관 기관이에요. 자, 공동에 있는 참여연구원 당연히 전문가 활용을 못 주겠죠. 공동 참여하시는 분은 아닌데 그냥 공동에 계시는 다른 참여자가 아닌 분을 제가 전문가로 쓸 수 있냐라는 거예요. 쓸 수 있냐? 못 쓰거든요. 못 씁니다. 그래서 야, 기본적으로 주관 공동에 계신 분들은 쓸 수가 없어요. 다만 주관 공동이 아닌 외부에 계신 분은 쓸 수가 있겠죠. 근데 예외적으로 같이 하는 기관에 소속된 분을 쓸 수 있는 경우가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문가를 활용하는 기관도 비영리 기관이고요. 그 전문가도 내가 섭외하고 하자는 그 전문가도 비영리 기관 소속이면서 우리 그 비영리 기관 소속인데 그 과제에 참여 연구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비영리 기관 참여 연구원 그분과 부서가 다른 경우. 자, 그러니까 의뢰하고자 그러니까 내가 채용이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전문가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관도 비영리 기관이어야 되고 이 전문가도 비영리 기관인 경우에 한해서만 예, 내부 거래임에도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식재산 창출 활동이 말씀드렸어요. 앞에서. 자, 창출하기 위한 사전 컨설팅 비용이고요. 예, 안 됩니다. 간접비로. 지식재산 출원 등록비는 간접비로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정산하면서 나옵니다. 자, 소프트웨어 활용비. 아까 전에 저희가 연구실 운영하면서 사무용 소프트웨어가 있었거든요. 자, 사무용 소프트웨어는 아까 얘기했던 연구실 운영비고요. 여기서는 연구용 소프트웨어입니다. 연구용 소프트웨어. 자, 연구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윈도우 뭐 이런 게 아니겠죠. 정말 저는 연구용 소프트웨어를 잘 모르는데, 자, 연구용으로만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무용으로 쓸 수 없는 소프트웨어를 얘기하는 거죠. 자, 이 소프트웨어는 연구용 소프트웨어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도 종료 2개월, 단계 종료 2개월이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장비와 똑같죠. 왜? 야, 소프트웨어 샀으면 그래도 한 2개월은 여기다 이 과제에다 활용해야 된다는 취지겠죠. 그쵸? 자, 그리고 가끔씩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거든요. 저희 요거 1년짜리나 아니 뭐 한 3년을 써요. 저희가 과제가 3년이면 3년짜리를 살려고 했더니 이거 연구로 사는 게 더 싼 것 같은데 이거 연구로 사면 안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 케이스도 있거든요. 3년짜리보다 연구로 사는 게 그런. 근데 원칙은 그렇게 권고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칙은 된다 안 된다는 표현보다는 예, 원칙은 안 하는 게 좋겠다예요. 다만 그러한 이유로 한 번에 사는 게 더 비용이 싸다, 예산이 절감된다라는 게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 전문인과 사전 좀 얘기를 해서 예, 연구용 소프트웨어를 연구용 라이센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환영하진 않아요. 연구용 소프트웨어를. 예, 안 된다는 규정까지는 없지만. 자,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는 한번 보시면 되고요. 해외 연구자 유치 지원비도 아마 크게 없을 거예요. 요거는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지만 개설할 수 있고 중간에 들어갈 수는 없는 겁니다. 아마 해외 연구자 유치 지원비는 거의 없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나머지 그 밖의 비용, 제가 아까 연구활동이 마지막에 썼던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보다 뭘 쓸 수 있다가 아니고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논문 계좌료, 뭐 아니면 각종 세금, 그러니까 그냥 세금이 되는 거, 이 과제랑 관련된 세금이에요. 그렇죠? 일용직 활용비 딱 관련된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연구수당 한번 보겠습니다. 연구수당은 아시죠? 연구 장려금이죠. 그렇죠? 그래서 누구한테 줄 수 있죠? 참여 연구자 할 수 있죠. 다만 지원 인력은 안 되죠. 참여 연구자만 됩니다. 연구자만 됩니다. 자, 사용 기준은 평가를 하셔야 돼요. 평가를 해서 평가 결과에 따라서 상승 지급해야 돼요. 그럼 평가 대상은 누구냐? 다입니다. 다라고 하면 참여했던 사람 다, 중간에 나갔던 사람도 다 평가는 해야 돼요. 평가는 다 하시는데 평가 결과에 대해서 결과에 따라서 일부만 줄 수 있어요. 일부는 누군 주고 누군 안 주고는 할 수 있어요. 그냥 평가는 다 해야 된다. 예. 중간에 잠깐이라도 참여했으면 분들은 평가 다 해야죠. 평가는 다, 지급은 일부만 해도 된다. 자, 그러면 연구수당은 언제 줘야 되냐뇨? 라고 물어보죠. 없어요. 언제 주라는 얘기가 없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평가를 할 수 있는 기관에 주세요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과제를 평가해서 과제 참여도를 평가해서 주기 때문에 과제가 어느 정도 진행이 돼야지만 평가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시작하자마자 주는 경우는 불인정입니다. 이런 케이스는 있어요. 그러면 중간에 주는 건요. 없어요. 불인정이라는 내용은 없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기간에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연구수당 지급 시기에 대해서 산업부, 아까 또 산업부가 좀 특이하다 했는데 산업부는 조금 특이한 규정을 가지고 있죠. 산업부. 자, 산업부의 하나입니다. 산업부 같은 경우에는 연차별 연구수당을 지급할 때는 마지막 인건비 지급하고 난 뒤에 줘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인건비가 1월, 2월 막 주잖아요. 연구수당은 중간에 주는 게 아니고 그 마지막 인건비를 다 집행하고 그 후에 연구수당을 주라고 되어 있어요. 예, 산업부는 그렇습니다. 또 산업부의 특이점이 뭐죠? 하나가 있죠, 뭐죠? 평가 결과에 따라서 연구수당을 감액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뭐 중간에 하다가 특별평가를 받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단계 종료, 단계평가, 최종평가 받을 수 있죠. 이렇게 평가를 받았을 때 평가 결과가 삐끗하면은 연구수당이 감액이 됩니다. 이거는 산업부 규정이 하나입니다. 자, 예를 들면 평가 결과가 중단, 그러니까 요거는 특별평가겠죠. 중단인데 성실을 받았다. 그럼 50% 감액. 중단인데 불성실 안 돼. 그쵸? 다음에 평가가 미흡. 미흡이는 요건 이제 단계 종료나 단계 평가나 최종 평가겠죠. 자, 미흡, 불성실을 받으면 이 연구수당에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부 과제 하시는 분들은 평가 결과를 확인하고 연구수당을 지급하는 걸 좀 공고를 드리죠. 왜냐면 나중에 줬다가 혹시 평가 결과가 삐끗하면 다시 뺏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산업부는 이렇다. 일반 부처는 이런 게 없습니다. 네. 자, 연구수당은 세 가지를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얼마만큼 쓸 수 있냐 할 때 인건비 집행액의 20%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연구수당은. 자, 중요한 거는 처음에 계상을 할 때도 인건비의 20%만큼 계산을 할 수 있지만 사용도 인건비 사용액, 실제로 예상만큼 다 사용 못할 수도 있어요. 인건비 사용액의 20%까지 연구수당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인건비를 썼다고 했는데 정상 결과 불인정 맞았어요. 그러면 그것도 사용계획에서 차감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조심해야 될 게 인건비 사용액의 20%까지 연구수당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게 조심해야 되고요. 두 번째가 연구수당 지급 비율이 직접비 사용 비율의 20%포인트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 불인정된다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직접비를 잘 쓰면 좋은데 어떻게 삐끗해서 직접비 예산에 내가 직접비를 70%밖에 못 썼어요. 70%. 그러면 연구수당은 얼마까지, 예산에 얼마까지 쓸 수 있다? 70에다가 20을 더한 90%까지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비 사용 비율에 더하기 20%포인트까지 연구수당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럼 반대로 가면 연구수당을 다 쓰려면은 직접비는 최소한 80%는 써야 돼요, 예산에. 그쵸? 자, 그래서 그 초과분이 있으면 초과분은 불인정된다라는 점이고요. 세 번째는 뭐죠? 한 명이 다 가져갈 수가 없어요. 한 명의 연구자에게는 연구수당 계산액의 70%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하는 과제는 그냥 본인이 가져가셔야죠. 그렇죠? 근데 자, 이건 단계 기준이에요. 근데 제가 1단계 때 저 혼자 둘이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한 명이 나갔어요. 자, 1단계 중간부터 1년차 중간부터 제가 끝까지 마무리를 했어요. 최종적으로는 저 혼자 남았어요. 제가 100% 다 가져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이때 1인 과제라면 단계 시작부터 끝까지 혼자 해야 돼요. 중간에 누가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단독 과제가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나는 70%밖에 못 가져가요. 30%는 그 친구를 사서 주던가. 그거 힘들다면 어떻게 되죠? 잔액은 남겨야죠. 안타깝지만. 네. 예, 남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네 번째인데 요거는 이제 산업부 과제만 굉장히 특이한 규정인데 뭐냐면 개인별 인건비 집행 금액의 7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산업부 과제 같은 경우에는 개인별로 인건비를 과제해서 흡수한 금액이 있을 거잖아요. 개인별로. 그쵸? 그 인건비 흡수액, 집행액의 개인별로 70%까지도 연구수당을 줄 수 있도록 돼 있어요. 70% 넘어서 못 주게 됐어요. 이거는 산업부 규정에만 있는 특별한 규정이에요. 개인별 한도가 또 있는 거죠. 산업부 규정에 해당이 됩니다. 자, 연구수당 지급 시 유의사항. 첫 번째, 연구수당은 인건비와 구분해서 지급해라. 구분해서 지급을 했더니 연구수당은 따로 주고 급여는 따로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자, 구분해서 지급하는 얘기는 사실은 의미는 뭐냐면 야, 연봉 줄 게 있는데 연구수당으로 툭 치지 말라는 얘기죠. 그쵸? 그러니까 급여는 급여대로 주고 나 플러스 알파로 연구수당을 줘야 되는 거지, 급여를 연구수당이 있으니까 급여를 좀 적게 주고 연구수당을 줘서
원래 급여를 맞추는 거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자,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연구수당은 연봉 계약 금액과는 별도로 추가로 지급이 돼야 되는 경우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도 3개월 이내에 죄송합니다. 3주. 영리기간 계좌로 일괄 흡수 후 3주 내에 지급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RCMS에서 이지바르에서, RCM이겠죠? 산업부니까. RCM에서 연구수당 일단 회사로 갖고 왔어요. 돈을. 이거 갖고 있다가 3주 안에는 주셔야 돼요. 자, 이 갖고 있는 기간이 3주를 넘어가게 되면 큰일 나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인건비랑 똑같습니다. 산업부 과제는. 예. 자, 일반 혁신법 과제는요, 하루라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예, 산업부 과제는 다행히 3주까지는 유예를 주겠습니다. 예. 인건비랑 똑같습니다. 보안수당, 보안수당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보안수당은 보안 과제를 하는 과제에서 특별하게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자, 보안 과제는, 예, 아마 여러분은 안 하실 겁니다. 어쨌든 요거는 그냥 참고하시면 되고요. 보안수당, 위탁연구개발비. 자, 위탁연구개발비는 가끔 위탁기관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뭐 내용은 위탁연구개발비도 주관 공동과 똑같이 정산 받으셔야 됩니다. 예, 받으셔야 된다. 요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부가세 문제가 있는데 요 부가세 문제는 여기서 설명하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요거는 저희 아까 앞에서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저희 유튜브 채널에 가면 부가세를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오늘 한번 교육을 위탁연구개발 과제에 부가세를 정리해 놓은, 예, 교육 자료가 있습니다. 그거는 한번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위탁은, 예, 가장 중요한 거는 똑같이 정산 받아야 된다. 그렇죠? 실적 보고서 내야 되고, 예, 그다음에 증빙 다 갖추셔야 됩니다. 자,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예,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크게 아마 없으실 거예요. 간접비입니다. 자, 간접비는, 예, 정의가 이렇게 돼 있죠.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는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개별 연구 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 뭔가 과제를 하는데 들긴 드는데 얼마 드는지는 잘 모르겠어. 예를 들면 제가 이 과제를 하는데 이 공간을 사용해요. 물론 이 공간에는 내 과제뿐만 아니라 다른 과제들도 많이 해요. 회사 일도 하고. 분명히 내가 이 과제를 하니까 이 공간에 대한 비용은 들긴 드는 건지 알겠는데 얼마 드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임대료가 들고 전기료가 들고 난방비가 들어요. 근데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물론 이 방에 대한 총액은 나오겠죠. 근데 이 과제 얼마인지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 뭘가 들긴 드는 것 같은데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연구를 하기 위한 인프라 유지 비용을 의미하는 거죠. 자, 간접비는 개념은 그렇고요. 관리는 영리기관이냐 비영리기관이냐에 따라서 다르죠. 자, 비영리기관은 간접비를 모아서 이 과제 모아서 하나로 관리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개별 과제에서는 비영리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통장에다 넣으면 끝나요. 그 다음에 뭘 쓰는지까지는 관심이 없어요. 저희 회계법인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비영리기관은 통합관리 계정으로 이체만 하면은 사용한 것으로 그냥 봅니다. 그렇죠? 증빙이, 예, 대체 전표밖에 없죠. 자, 영리기관은 다르죠. 아까 비영리기관은 사실은 통합관리에서 이 과제들을 간접비를 다 모아서 통합관리하는데 영리기관은 과제별로 관리를 해요. 과제별로. 그러니까 각 과제별로 직접비처럼 간접비도 똑같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 사용 용도에 맞는 간접비를 실제 필요한 만큼 사용합니다. 그래서 정산 시에도 직접비처럼 증빙이 하나하나 다 필요하죠. 그렇죠? 필요합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제일 문제되는 게 그런 거예요. 교수님들이 보통 이제 나와서 회사도 같이 운영을 많이 하시잖아요. 대학 있을 때 간접비 흡수가 끝났거든요. 나오셔가지고 영리기관 운영하시는데 간접비 흡수 이렇게 많이 제출하시고, 그래서 영리기관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예전에 대학 있을 때 그렇게 하던데 라고 하시더라고요. 안 된다. 입장이 바뀌었다. 예, 말씀드리죠. 그래서 영리기관은, 예, 간접비는 증빙을 직접비처럼 구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사용용도 간접비 어디다 쓸 수 있냐라고, 예, 보면, 자, 요렇게 되어 있어요. 자, 비영리기관은 일단은 흡수해서 여기다 쓰시면 돼요. 여기에 쓰는지 안 쓸까는 정산의 대상은 아니에요. 그냥 흡수가 끝나죠. 자, 그 다음에 영리기관은, 자, 이런 용도로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이런 용도로. 자, 연구 지원 인력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끝에 뭐 지식사건 출원 등록비까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연구 지원비에 보시면 영리기관의 연구 지원 전문가 인건비라고 있거든요. 특정 부처에 한해서 이걸 좀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특정한 부처별로
원하는 조건들을 만족하는 지원력을 쓸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무슨 교육을 뭐 들어야 되는 그런 요건들이 있어요. 자, 그런 경우에 사용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영리기관에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여기 보시면 요 비영리 대학이고,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실 보안관리비, 연구윤리활동비. 그러니까 뭔가 연구실 안전을 위한 비용들, 그리고 보안을 위한 비용들, 그 다음에 연구윤리, 뭐 교육 같은 거, 이런 비용들로 사용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성과활용 주비로 사용하는 게 과학문활동비, 즉 과제 홍보 비용이죠. 회사 홍보 아니에요. 과제 홍보입니다. 회사 홍보는 이걸 쓰시면 안 됩니다. 자, 과제 홍보고요. 지재권 출원 등록비. 그렇죠? 우리가 결과물로 나온 지재권에 대해서 출원 등록하는 비용은 요 간접비로 쓰셔야 돼. 앞에서 말씀드렸죠. 제가 지식재산 창출활동비, 연구활동비 있는 거랑 헷갈리시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던 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사용할 수 있고요. 근데 가끔 얘기를 듣다 보면 정말 영리기관을 쓸 수 있는 데가 별로 없다라는 말씀을 많이 쓰시고, 그러다 보니까 좀 무리하게 쓰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예를 들면 나 이거 임대료로, 우리 공간에다 임대료나 관리비 같은 걸로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이론상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돼요. 근데 얼마만큼? 다는 안 돼요. 우리 과제에 해당되는 만큼 이에요. 그쵸? 자, 우리 연구실에 관리비, 임대료, 간접비로 쓰고 싶어요. 됩니다. 되는데 다는 안 돼요. 우리 과제에 하는, 근데 그게 얼만데요? 어렵죠. 뭐 그거를 합리적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뭐 사람 수로 배분을 하고 계상률까지 반영을 하든지, 아니면 뭐 면적을 반영을 해서 뭐 계상률을 반영하든지 굉장히 어려워요. 굳이 이렇게까지 써야 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사실 간접비가 얼마 안 되거든요, 영리가는. 물론 쓰시고 있다면 제가 막진 않겠습니다만, 만약에 쓸 때가 마땅치가 않고 너무 힘들다라고 하시면은 직접비로 바꿔서 쓰시길 바랍니다. 직접비로 바꾸시면 깔끔하죠. 그렇죠?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간접비에서 직접비로 가는 건 통보사항이에요. 입력하고 엔터 치면 끝나요. 그렇죠? 승인사항이 아닙니다. 간접비를 줄이는 거는. 자, 그렇게 팁을 좀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연구 지원 인력 인건비로 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산업부에서는 이런 교육들을 이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중기부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이수를 하고 어떤 소정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이런 것들 한번 각 부처 사업하시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접비 계상 한도는 얼마만큼 계산할 수가 있죠? 얼마 할 수 있느냐? 간접 비율만큼, 간접비 고시 비율만큼 할 수 있습니다. 자, 비영리기관은 고시가 돼 있으면 고시 비율 쓰시는 거고요. 안 돼 있으면 17%가 일반적으로 쓰죠. 그리고 영리기관은 직접비의 10%까지 계상을 할 수가 있죠. 자, 직접비 사용 비율을 초과한 간접비 불인정인데요. 이게 뭐냐면, 아까 연구수당, 아까 기억이 나십니다. 연구수당이 제가 직접비를 70% 쓰면 연구수당 90%밖에 못 쓴다고 말씀을 드렸죠. 플러스 20%포인트. 간접비도 그런 규정 비슷한 게 있어요. 뭐냐면, 직접비를 50%를 못 썼어요. 예를 들면 40% 썼어요. 그러면 간접비도 40만 원. 직접비를 50%보다 밑으로 쓰게 되면은, 자, 이하로 쓰게 되면은 간접비도 딱 그만큼만 써요. 그럼 예를 들면 직접비를 51% 사용해서 간접비 100% 사용 가능해요. 예산 다 사용 가능해요. 재수없이 간접비가 50% 사용했어요. 직접비를 50% 사용하면 간접비는 50%밖에 사용 안 됩니다. 그래서 직접비를 50% 이상 사용했냐 안 했냐 가지고 간접비에 사용 제한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사용 절차인데요. 자, 항목별로는 다 설명을 드렸고, 사용 절차는 연구 책임자의 발의를 거쳐야 합니다. 자, 발의라는 거는 이 사람이 책임자가 꼭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고, 결제 라인을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인건비가 빠져 있고 간접비가 빠져 있어요. 그쵸? 인건비와 간접비는 보통, 인건비는 회사에서 흡수해서 많이 쓰죠. 자기들이 참 많이 하시기 때문에 빠져 있는 거고요. 간접비 같은 경우에는 비영리기관이 흡수해서 쓰시기 때문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 외에 시설 장비비, 재료비, 활동비, 연구수당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결제 라인에는 책임자가 다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체 재원을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시작을 했는데 아직 돈이 안 들어왔어요. 그쵸? 저희 과제는 시작을 했는데 아직 연구비가 안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회사 돈으로 먼저 사용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거든요. 된다죠. 됩니다. 다만 당연히 우리 과제에 필요한 비용들을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건 수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꼭 연구비로서 해야 되느냐, 기다렸다가, 아니면 자체 자본을 먼저 썼다가 나중에 보전받을 수 있냐의 문제인 거죠.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증명자료 보관을 하셔야 되고요. 자, 협약의 변경도
잘 지켜주셔야 된다. 협약 변경은 두 가지죠. 중요한 협약 변경, 그리고 경미한 협약 변경이에요. 자, 협약이라는 건 계약이에요. 나랑 전문기관랑 우리 회사랑 전문기관이랑 협약을 맺었어요. 계약을 맺었어요. 근데 하다 보면 바뀌죠. 바뀝니다. 계약 내용이 바뀌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원래는 원칙은 나도 오케이, 전문기관도 오케이. 그래야 바꿔지는 거죠. 그러면 전문기관이 너무 힘들죠. 그래서 뭐죠? 야, 중요한 거면 우리가 같이 협의하고, 안 중요한 거는 그냥 알려만 줘. 알고 있을게. 이거죠. 그쵸? 그러면 중요한 건 뭐고, 안 중요한 협약 변경은 뭔지가 중요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중요한 협약 변경은 승인 받으셔야 되고요. 안 중요한 경미한 협약 변경은 그냥 진행하시면, 통보만 하시면, 바뀌었다라고 알려만 주시면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협약 변경이 뭐냐? 그러니까 전문기관과 승인을 받아야 되는, 전문기관과 협의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뭐 많지만 아까 4번 한번 보시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영리기관이 현금 인건비 예산을 변경하려는 거.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총액을 증가 감액 또는 뭐죠? 총액은 안 바뀌는데 신규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감액하는 경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영리기관 하였었죠. 자, 6번 뭐죠? 연구실 운영비 아까 말씀드렸어요. 총액이 증가하는 경우. 두 번째, 품목 바뀌는 경우. 세 번째, 특정 품목의 수량이 증가하는 경우. 다 승인 사항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나머지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경미한 건 뭔데? 그래도 이건 승인 안 받아도 되는 건 뭔데? 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중요한 게 연구자가 바뀌는 거. 너무 많이 바뀌잖아요. 그쵸? 책임자가 바뀌면 사람이 바뀌는 건 승인 받아야 돼요. 그 외에 연구자가 바뀌는 경우에는 책임자가 아닌 연구자가 바뀌는 경우에는 통보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또 통보사항이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의 변경 이렇게 됐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항목의 변경. 자, 아까 비목, 항목, 사용도 말씀드렸죠. 항목이 바뀌는 거는 원칙적으로는 통보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예외적으로 승인사항이라고 규정된 게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인건비가 증액되는 경우, 이렇게 승인사항으로 규정된 걸 제외한 항목의 변경은 통보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들은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정산의 프로세스인데요. 일반적인 프로세스. 자, 저희 이제 연구개발 기관들은 과제를 시작하시면은 협약을 하고 이제 연구비를 쓰시게 되고 1년차 끝나면 연차 보고 제출하시고 단계가 끝나면 과제가 종료되면 3개월 내에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시게 돼 있어요. 그쵸? 그러면 나중에 정산 받아서 끝나는 거고요. 그러니까 시작하시고 연차 보고서 제출하시고 그다음에 단계가 끝나면 단계 끝나고 3개월 그죠? 3개월 내에 실적 보고서를 제출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회계법인은 뭘 하냐? 회계법인은 정산의 대상을 배정을 받죠. 이 과제 너희가 정산해야 돼 라고 하면 저희가 배정을 받게 되면 우리 연구개발기관 수행기관에 안내를 하죠. 이 과제는 저희 회계법인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담당자는 누구입니다. 안내를 해요. 배정이 됐다는 안내를 해요. 그리고 이제 연구비를 막 쓰시면 RCMS 이지발 쓰시면 저희가 상시점검 의견을 달죠. 자, 달고 과제가 종료될 쯤에 단계 종료가 될 쯤에 안내 메일을 드려요. 그쵸? 곧 끝납니다. 끝나시면 3개월 안에 사용실적보 제출하셔야 되고요. 수수료는 얼마입니다. 이렇게 안내를 합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끝나고 사용실적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회계법인에서 정산을 하게 되죠. 그렇죠? 실적 보고서 제출 후에 2에서 3개월 내에 정산을 완료를 하게 됩니다. 완료를 하면 정산 결과는 전문기관으로 가죠. 그럼 전문기관에서 그 정산 결과를 가지고 우리 연구개발기관에 정산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왔으니 돈은 이만큼 반납하셔야 된다. 알려줘요. 이 있으면 이 신청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프로세스는 이렇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상시점검도 하게끔 돼 있어요. 상시점검. 그쵸? 저희가 상시점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CMS 이지발에 상시점검 의견이 달려 있을 겁니다. 근데 저희가 열심히 달기도 하는데 가끔씩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아니, 상시가 정상이었는데 왜 최종으로 불인정이 납니까? 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물론 처음에 상시가 미흡이었다가 불인정이 나면 그러려니 하는데 상시가 정상이었다가 가끔씩 불인정이 나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뭐냐면 인건비나 연구수당처럼 뭔가 끝까지 집행 내역들을 쫙 봐야지만 판단을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상시 점검도 하고 있고요. 자, 상시 점검에서 자주 문의하는 사항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상시 점검 언제까지 보완해야 되냐요? 원칙적으로는 1개월 안에 보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그래도 정말 안 되면 과제 끝나기 전에는 보완해 주세요. 합니다. 나머지들은 보시면 큰 내용들은 아니고요. 연구개발 기간은 다 아실 거예요. 뭐 전체 단계 연차 뭐 크게 어려운 내용들은 아닙니다.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